오늘의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베트남과의 무역 협상 타결 소식에 S&P 500과 나스닥은 사상 최고치를 다시 썼습니다. 반면 민간 고용이 예상보다 부진하게 나오면서 다우지수는 보합권에 머물렀습니다. 또한 계류 중인 트럼프 대통령의 감세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에 채권 시장의 불안 심리가 번지며 증시는 전반적으로 관망세가 짙은 모습입니다. 테슬라가 2분기 출하량에서 창사 이래 최저 수준의 부진한 성적을 기록했지만 주가는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1분기보다 더 큰 폭의 감소율을 보였지만 이미 낮아진 시장의 눈높이를 충족했다는 평가와 함께 바닥을 찍고 반등에 나섰다는 증권가의 전망이 주가를 지지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테슬라는 오는 23일 2분기 실적을 공식 발표할 예정입니다. 현대로템이 폴란드와 8조 원대 K2 전차 수출 2차 계약을 체결하며 한국 방산 수출 사상 최대 규모의 계약을 성사시켰습니다. 계약 규모는 폴란드 측 요청에 따라 비공개지만 시장은 약 8조 8천억 원 수준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계약은 단순 수출을 넘어 현지 생산과 기술 이전까지 포함되며 양국 간 방산 협력의 수준을 크게 끌어올린 사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원화 기반 스테이블 코인의 확산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22 주최 포럼에 참석한 이 총재는 민간이 발행하는 원화 스테이블 코인이 활성화될 경우 자본 유출을 가속화하고 자본 유출입 관리 체계를 훼손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원화 스테이블 코인이 달러 스테이블 코인으로의 전환을 더 쉽게 만들어 결과적으로 국내 외화화 현상을 촉진할 수 있다는 점도 경고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합니다. 출발 증시와이드 1부 시작합니다. 진행의 이가은입니다. 어제 뉴욕 증시는 장 초반에 좀 흔들림이 나왔습니다. 민간 고용과 관련해서 고용 데이터가 좀 부진하게 나왔는데요. 예상치가 9만 9천 건이었는데 마이너스 3만 3천 건으로 나오면서 예상치보다는 훨씬 못 미치는 수치가 나오게 됐습니다. 다만 이 지수를 좀 돌려 세웠던 건 무역 협상과 관련된 내용이었습니다. 베트남과 무역 협상에 성공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시장에서는 이어서 릴레이로 무역 협상이 나타나지 않겠느냐라는 기대감에 베팅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더불어서 감세안과 관련된 내용은 하원에서 여전히 열띤 토론이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재정 적자가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감 때문에 예상보다는 조금 더 딜레이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4일 안에는 마무리 짓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만큼 아무래도 오늘 오후 중에는 표결이 이루어지지 않겠느냐라고 예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더불어서 지금 조기 폐장과 휴장을 미국 시장은 앞두고 있습니다. 이를 앞두고 차익 실현이 좀 나올 수 있다는 부분도 함께 챙겨보셔야겠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오늘 저희가 준비한 코너부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코너로는 빅애플 스탁 준비되어 있습니다. 백악관이 우크라이나의 무기 중단을 선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무기들이 러시아의 집중 공습을 막는 데 핵심 역할을 했던 무기였던 만큼 앞으로 전장에 있어서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는데요. 관련된 내용 잠시 후에 확인해 보겠고요. 두 번째 코너로는 넥스트 트레이딩 준비되어 있습니다. 어제 저녁에 속보 확인하셨을 텐데요. K2 2차 관련해서 수출 물량이 계약이 좀 완료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지금 K2 2차 수출로 현대 로템에 대한 주가는 어떻게 움직임을 좀 보이고 있는지 잠시 후에 뉴스들 함께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출발 증시와이드 1부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첫 번째 코너 비계플 스탁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에는 서울경제TV 윤경철 본부장 자리해 주셨습니다. 본부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도 6가지 경제 키워드 준비되어 있고요. 첫 번째부터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시죠. 네, 오늘의 첫 번째 키워드는 미 우크라이나 무기 중단 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악관이 현지 시간으로 7월 1일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서 우크라이나에 예정되어 있었던 일부 공중방어 요격 체계 그리고 정밀 유도 미사일 공급을 일시 중단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무기들이 러시아의 공습을 방어하는 데 있어서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상황이라서 무기 중단이 이어지게 된다면 전장에 있어서도 변화가 생길 것이다라는 시선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조치가 시사하는 바는 어떤 부분들이 있을까요? 트럼프 대통령의 빅픽처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일단은 자체적으로 이제 배경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미국 비축량이 급감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국방부가 이제 2025년 진행된 내부 검토를 통해서 패트리어트 대공 미사일이라든가 155mm 어쨌든 포탄이라든가 정밀 탄약 등의 미 비축고가 급격히 줄었다고 이제 판단을 했다라고 합니다. 이에 따라서 이제 미국 군사 유지와 준비 태세 보강이 우선시 되면서 일부 약속된 무기만 재고 보충 후에 재공급하는 것들이 이제 조정된 상태라고 해서 이제 미국에 대한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중단을 일단 결정했다라고 합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미국의 우선을 정책으로 방향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백악관은 트럼프 정부가 이제 아메리칸 퍼스트 기조에 따라서 미국 이익을 우선시하면서 이제 기준을 삼았기 때문에 이번 결정도 그에 따른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국방부 층은 중동이나 중국 등 다른 글로벌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 자원을 우크라이나에만 이제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무기를 중단하게 됐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트럼프 행정부와 이제 외교 전략에 변화가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 조건을 이행 여부에 따라서 군사의 지원을 조절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이제 군사나 지원도 2023년 3월에도 일시 중단한 바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일시 중단하고 이제 향후에 좀 조절하면서 이제 조절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러다 이제 우크라이나와 동맹국들은 약간 당황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게 왜 어떻게 이렇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 이제 예의주시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고요. 나토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걸 책임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그게 있고 러시아가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우크라이나 공세가 이제 다 강화되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좀 있고 동맹국의 보완책이 이제 모색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무기 중단을 갑작스럽게 했을까라는 생각이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선이 붕괴되고 러시아가 이제 강화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동맹국의 부담이 이제 증대될 게 뻔히 알면서 왜 미국은 이렇게 무기 중단을 했을까라는 생각이 있는데 아마도 이제 이런 것들은 다층적인 목적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전략적 선택지의 목적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아니라 지원 중단은 어쨌든 단절이 아니라 지렛대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계속 이 전쟁을 중단하라고 하는데 젤렌스키 대통령이 전혀 말을 듣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이렇게 이를 레버리지로 활용하는 게 아닌가, 조건부에 대한 충성 확인을 요구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지원을 유예하면서 어쨌든 푸틴에게도 타협 신호를 좀 보내는 이런 느낌이 좀 듭니다. 이런 부분이 좀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내년에 이제 중간 선거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트럼프 지지층에 대해서 결집을 좀 하는 촉구하는 이런 측면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는 미국인이 원하는 전쟁이 아니라는 메시지를 다시 한 번 더 보내면서 전쟁 말고 미국이 먼저라는 메시지와 함께 아메리칸 퍼스트라는 메시지를 하면서 지지층을 결집하고 그다음에 우크라이나 쪽에도 빨리 전쟁을 준비하라는 메시지를 보내는 거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다음에 군수 산업에 대한 재정비가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있고 그다음에 전쟁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 게 공짜가 아니다는 걸 다시 한 번 더 메시지를 보내는 거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미국에 대한 무기 잔고도 어쨌든 한계에 다다랐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 부분도 하는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푸틴을 무조건적으로 흔들지 않고 끌어당기는 약간 느낌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푸틴 체제를 붕괴시키는 것보다는 협상 테이블로 유인을 하면서 어쨌든 이게 좀 더 싸게 먹힌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고요. 전쟁을 이기기 위한 게 아니라 어쨌든 미국의 평화를 주도했다는 약간 그랜드 내러티브를 확보하는 게 목적이고 큰 그림을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는데 일단은 트럼프 대통령은 올해 자신이 이제 어떤 노벨 평화상을 받는 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약간 이제 그림을 그리고 약간 이제 중동 평화도 이제 이란이 사실은
핵무기를 제거하지 않았는데 핵무기를 제거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이 평화협상을 하지 않았는데 평화협상은 이제 됐다라고 막 얘기하고 이러는 것들이 계속 이런 약간 노벨 평화상을 목적으로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크라이나 전쟁도 빨리 끝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평화상을 목적으로 하는 평화상을 받기 위한 그 빅픽처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을 계속 하다 보니까 어쨌든 전선을 빨리 끊어내고 이제 조건을 바꾸고 이런 목적 때문에 무기 중단을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면서 이런 차원을 계속하기 위한 그런 어떤 그림의 차원에서 한 단계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게 본다면 미국은 이제 우크라뿐만 아니라 다른 국가들에 있어서도 좀 수출에 있어서 좀 줄어들 수 있다라는 위험성이 있는 부분을 언급을 좀 주신 것 같고요. 미국 행정부 입장에서는 동맹 방어보다는 미국 방어가 우선적이다라는 입장을 좀 표명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번 무기 공급 중단이 우크라이나 전력의 균형에 있어서는 어떤 영향을 주게 될까요? 상당히 좀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말씀하셨던 대로 이제 우크라이나 군사력이 상당히 미군이나 이제 어쨌든 나토의 지원을 받지 않으면 바로 이제 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 군사력이 약화될 수밖에 없고요. 방공망이 어쨌든 붕괴가 이제 위기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사실은 팔란티어라든가 어쨌든 스타링크랑 이런 부분들이 다 대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미국이 중단된 대표 무기죠. 패트리어트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없어지면 방공과 장거리 어쨌든 정밀 타격 무기들이 급격히 저하가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상당히 위기가 있을 수밖에 없고요. 러시아의 드론이라든가 미사일 공격 대응력이 급격히 저하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전선의 공세 제어가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로는 러시아의 심리적 전략적 우위가 강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이 빠지게 되면 러시아가 그러면 우리가 공격해도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게 되고 심리적 우세가 확보가 될 수밖에 없고 공세의 강화의 명분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마 강화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미국의 지형 공세를 틈타서 어쨌든 그 하르카우라고 하죠. 동북부 지역과 이제 드네츠크라고 합니다. 그래서 동남부 지역도 공세가 강화될 확보가 이제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이 부분이 아마 강화가 되면 아마 이 부분이 강화가 되면서 아마 이 협상이 되면서 아마 휴전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될 것 같고 그러다 보면 이제 유럽의 나토 지역도 위협을 느끼면서 아마 이 부분이 부담이 되면서 군비를 확충하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나토에 대한 불균형이 심화가 되면서 나토 내에서 EU도 아마 내부 분열이 강화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 부분도 향후에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미 국방부가 이제 우크라를 포함해서 다국의 무기 지원 전면을 재검토하게 된다면 특히나 우크라 입장에서는 지금 무기 공백 장기화 시에는 후방에 있는 도시들까지 위협이 확산될 수 있다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자, 첫 번째 키워드 우크라이나와 관련해서 무기 지원 중단 이슈 살펴봤고요. 이어서 두 번째 키워드 먼저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키워드는 돈보다 사명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픈 AI CEO인 샘 알트먼이 최근 메타가 대규모 AI 인재 영입을 나서는 거에 대해서 공세를 펼쳤습니다. 강하게 반박의 목소리를 냈고요. 오픈 AI의 CRO인 마크 첸도 누군가 우리 집에 들어와서 물건을 훔쳐간 느낌이다 라면서 강한 불쾌감을 드러낸 것으로 전해지기도 했습니다. 이번 발언이 시사하는 바는 어떤 부분들이 있을까요? 사실 이제 마크 첸은 누군가가 우리 집에서 물건을 훔쳐간 느낌이라고 해서 되게 강한 불쾌감을 나타냈지만 정작 이제 전체적인 이걸 수장이라고 할 수 있죠. 샘 알트만은 의외로 절제된 톤으로 얘기했습니다. 이제 메타에 이제 몇몇 훌륭한 인재를 데려간 것은 맞지만 그들이 노렸던 핵심 인재는 우리가 지켜냈다라고 이제 자부심을 이제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메타는 오래전부터 채용을 시도했지만 원하는 수석 과학자조차 데려가지 못했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주장이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예전에 이제 구석에 괴짜의 너드라고 합니다. 너드가 뭐냐면 약간 괴짜라고 얘기하는데 이 부분은 이제 여러분 한번 찾아보시면 되는데 괴짜 같은 약간 괴짜라고 하는 약간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테크에서 가장 주목받는 괴짜지만 관심 갖지 않는 약간 이런 사람들을 너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지만 AI의 독창적이면서 메타의 건집에 약간 비위생적으로 느끼고 이제 직격을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인재들은 우리가 잘 키우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런 부분이 있고 메타의 핵심은 철학에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는 선교자고 그다음에 자신들은 선교자고 그다음에 메타는 용병이다라고 얘기하면서 자신들은 철학을 갖고 있지만 메타는 돈밖에 모른다라고 하면서 폄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결국에는 승리를 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AI를 이끌어가는 것은 자신이고 메타는 자신들을 따라올 수밖에 없고 실질적으로 승리를 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과연 저는 이제 궁금한 것이 무엇이냐고 생각을 한다면
과연 뭐 돈을 안 주고 사실 철학만으로 이런 AI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본질적인 문제가 좀 있는데 그러면 AI 시대에 인재를 붙잡는데 돈 말고 가능한 무기가 있겠는가라는 생각이 들고 샘 안틀만의 어쨌든 철학의 중심 전략이 정말 통할 수 있을까라는 궁금증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가능할 것인가라는 생각이 있는데 이거는 성공 가능성과 한계 조건부를 이제 두 가지로 나눠서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샘 알트만의 이제 철학의 중심 전략은 이제 핵심은 이런 것 같아요. 단기 스톡 옵션보다는 장기적인 기술 유산이라는 생각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다른 것들도 주죠. 그렇지만 어쨌든 철학적인 의미와 기술적인 것들을 많은 사람들에게 좀 주겠다는 생각이 좀 있는 것 같아서 오픈 AI에서는 이런 것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범용 인공지능의 것들이 마지막 기술일 수 있다라는 것들을 많이 전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드는 제품들은 회사가 아니라 방향성을 하는 문화적인 문명적인 프로젝트다. 당신들은 사람들에게 많은 것들을 줄 수 있는 어떤 철학적인 것들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들을 사명감을 좀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이 좀 있는 것 같고 당신이 연구하는 것들은 모델이 아니다. 역사라는 역사적인 사명감을 좀 주고 있는 것 같은 이런 생각이 있고 이런 부분이 아는 게 아니라서 사실 일론 머스크가 많이 하는 건데 화성 이주론이라든가 약간 비전 마케팅 같은 이런 것들을 아마 전달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있는 것 같고 이 전략이 성공할 수 있는 조건들에는 약간 기술적 명예와 함께 이제 성공 가능성에서 많은 것들도 좀 있는 것 같아서 이게 좀 최근에 있으면서 약간 요 조건과 함께 최근에 어쨌든 보상 체계도 약간 바꾸고 있는 약간 이런 전략을 쓰고 있으면서 기여 감각과 함께 보상 심리가 할 때 다양한 것들에 대한 것들을 바꾸고 있는 상황이라서 단순히 어쨌든 사명감만 주는 게 아니라 회사의 보상 체계도 전면적으로 재검토를 하겠다라고 이제 시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자신들이 사명감만 하는 것이 아니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어쨌든 이것들이 어쨌든 메타의 어쨌든 이 보상 체계가 많은 것들을 바꾸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아마 이제 통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드리고 싶고 향후에 이런 것들이 많아가고 있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전략에 분명한 한계는 있습니다. 그래서 사명감만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이 이게 자본주의 사회이기 때문에 이런 게 가능하지 않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오픈소스 진영에서 이제 가치 진영이 밀릴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연봉 격차가 너무 나면 사실 철학도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위 엔지니어가 사실 지금 어쨌든 300만 달러에서 500만 달러의 이제 스톡 옵션을 주고 있는데 어쨌든 1억 달러는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스톡 옵션을 주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어쨌든 오픈 AI 쪽에서도 1억 달러에 가까운 어쨌든 스톡 옵션이나 연봉 체계를 주겠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근데 메타가 최근에 뭐 4년 동안 3억 달러 가까이를 주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이제 최근에 고치겠다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 이 부분에 이제 어쨌든 머니 게임이 심화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게 어쨌든 어떻게 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메타가 확실히 AI 시장에서 선점을 위해서 인재 영입에 나서고 있다라는 기사는 좀 보도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픈 AI는 이를 두고서 보상을 조정하되 공정성은 포기하지 않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알트먼의 발언이 오픈 AI의 인재 유지 전략에 있어서는 어떤 영향을 주게 될까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어쨌든 보상 체계 및 재검토에 대한 조정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 부분에 대해서 연봉이라든가 스톡 옵션 등 보상 패키지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에 나섰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이제 핵심 인재가 사실은 AI는 사실은 다른 거 뭐 GPU나 시설 등에 대해서는 서로 다 비슷합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핵심 인재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사람이 전부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기 때문에 지금 핵심 인재 개발이라든가 설득형, 맞춤형 대응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이제 계속 철학적인 걸 얘기하는 건 인간적으로 너하고 나하고 이제 그동안 살아온 뭐가 있기 때문에 이런 걸 강조하는 거예요. 돌려서 이야기하지만 결국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너하고 나하고 살아온 게 있는데 그럴 수 있느냐 이런 걸 강조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을 강조하고 있는 것 같고 결국 우리 미션 이런 걸 얘기하지만 결국 비전 사명감은 인간적인 관계를 호소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조직 문화와 성장 가능성을 계속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결국에 돈 때문에 갔으면 돈 때문에 헤어진다라는 걸 이제 강조하는 것 같아서 결국에 우리가 조직 비전과 성장 가능성을 얘기하는 건 핵심 동력이 이렇게 되면 우리 주식의 잠재적 가치를 메타가 능가할 것이라는 메시지를 계속 강조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런 부분을 부각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마지막으로 이제 위기 대응과 신속 가능성의 적극성을 부각시키고 있으면서 이거는 기존에 어쨌든 훨씬 공세적인 인재 보호 전략이 전개되고 있음을 아마 보여주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AI 인재 전쟁이 이제 금전적인 경쟁을 넘어서 지금은 조직의 사명감이라든가 핵심 문화라든가 장기적 성장 가능성까지 지금 내비치고 있다라는 그런 거를 보여줌으로써 이제 포괄적 총체적 경쟁임을 보여주는 시대가 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메타식 이직 유혹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 있습니다. AI 시대의 핵심 또 인재들을 쟁탈하기 위해서 빅테크 기업들도 나서는 모습인데요. 이념과 조건 사이에서 충돌이 본격화되고 있다는 부분 살펴봤습니다. 자, 두 번째 키워드까지 살펴봤고요. 이어서 세 번째 키워드 먼저 만나보시죠. 네, 세 번째 키워드는 XAI, AI 팩트체크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셜 플랫폼 X에서 AI 챗봇이 팩트체크 노트를 작성할 수 있는 기능을 시험 도입한다라고 합니다. 즉 여기에도 생성형 AI가 도입되는 첫 사례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번 팩트체크 노트가 시사하는 바는 어떤 부분들이 있을까요? 일단은 이 팩트 체크를 했다는 건 일단 제가 볼 때는 트럼프하고 사이가 좀 나빠졌기 때문인 것 같아요. 사실은 팩트 체크를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트럼프가. 그래서 이 부분은 일론 머스크가 이제 별로 사이가 안 좋아졌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메타가 팩트 체크를 없앴거든요. 이 부분 물론 AI가 하지만 팩트 체크를 트럼프 정부가 그러니까 메타나 이런 쪽에서 팩트 체크를 하지 않는데 이거를 X가 굳이 지금 하기 시작했다는 건 이 부분을 이제 사이가 안 좋아졌다는 걸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게 아닌가라는 첫 번째 증거인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알고리즘이나 이런 피드백을 하기 시작했다라는 두 가지 측면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이제 하겠다라는 의지를 두 가지를 밝혔다는 걸 보여주는 게 아닌가라는 걸 시사한다는 걸 보여준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이런 게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본격적인 거 이런 것 같아요. 팩트체크의 소규모 규모를 확대하겠다라는 생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AI 시대를 본격적으로 맞는다라는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AI는 반복적으로 방대한 양을 이제 신속하게 이제 분석, 설명하고 있어서 팩트체크의 효율성이라든가 적용 범위를 크게 확대할 전망인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인간과 기계의 협업을 이제 구조를 강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원래는 이게 이제 사람이 해야 되는 거거든요. 사람이 보고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보다는 이제 보다 효율적으로 하겠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X측은 AI가 보조 역할이고 인간이 최종 검토하는 걸 강조하고 있겠지만 사실상 어쨌든 일론 머스크 성격상 제가 볼 때 인간은 거의 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을 효율적인 걸 강조하거든요. 그 있는 사람도 뭐 계속 이제 레이오프를 하는 상황이라서 구조조정을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 반대일 것 같습니다. 사람이 거의 소규모로 하고 대부분 다 AI가 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 부분이 이제 그렇게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세 번째로는 신뢰나 투명성에 대한 실험이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AI는 팩트체크가 실제로는 신뢰성 강화로 이어질지 혹은 새로운 문제를 나올지는 검증이 달렸다고 하는데 이 부분은 향후에 좀 더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게 나중에도 이제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이거 약간 좀 문제가 많을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AI는 필요 이상으로 많은 일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문제를 많이 낳을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신뢰성 문제가 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플랫폼 생태계에 대한 변화의 확장성은 좀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은 향후에 그 개발자들이 이제 자체 AI 에이전트를 제출해서 이제 참여할 수 있게 되지만 생태계나 개방성도 크게 확대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은 향후에 많은 변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는 정보 소비자의 비판적 사고가 촉진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단순한 사실 판단을 넘어서 플랫폼 이용자들의 정보 해석력이라든가 미디어 리터러치라든가 이런 부분에 기여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X가 지금까지는 단순히 쓰고 비판하고 서로가 이제 뭐 이거 검증도 없었지만 이 부분이 되면서 많은 변화를 겪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허위 정보 대응에 있어서는 아마 효율성이 좀 높아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다만 이제 신뢰도를 유지하는 데 있어서는 해법들을 좀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미디어 리터러시에 기여할 수 있다라는 부분 말씀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커뮤니티 노트 도입이 만약에 이루어지게 된다면 플랫폼 사용자들의 비판적 사고에는 어떤 영향을 주게 될까요? 일단 뭐 장점을 좀 말씀드리면 이런 것 같아요. 대용량 정보를 빠르게 처리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AI가 했을 경우, 근데 기본적으로 이제 이거를 제가 볼 때 이제 일론 머스크 CEO가 했다고 하면 이제 AI 도움을 상당히 많이 제가 볼 때 90% 이상 AI가 하게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럴 경우에 이제 대용량 처리 속도가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일관성 있게 기준이 되지 않을까. 사람이 하면 어떤 사람이 하면 이렇게 팩트 체크를 할 거고 어떤 사람이 하면 이렇게 될 거고 성향에 따라서 뭐 정치적 기준이라든가 문화적 차이라든가 지식에 따라서 상당히 좀 차이가 있겠지만 AI가 하면 비슷하게 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이런 것들은 있을 것 같고요. 언어나 국가 장벽도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있을 것 같고 실시간으로 되지 않을까. 뭐 밤이고 낮이고 계속 될 수 있어 보시하기 때문에 그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패턴 기반의 허위 정보도 탐지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것들은 장점입니다. 다만
진실을 다수 합의로 착각하는 한계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AI는 다수의 문서가 일치하거나 출처 신뢰에 대해서 점수를 판단하는데 이게 좀 문제입니다. 그래서 진실을 소수일 수 있다라고 착각을 하기 때문에 내부 고발이라든가 최초라든가 폭로 이런 것들을 기존 정보와 불일치하면 거짓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 상당히 좀 문제가 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약간 고려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비정형 정보 및 암묵적인 처리에 좀 한계도 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직접 본 적이 없는 정보에 대해서는 고유 해석을 하지 못하거나 회피할 가능성이 좀 있기 때문에 최초라는 부분이거나 이런 부분들은 거의 이제 회피할 가능성이 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문제가 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데이터가 부족할 경우에는 해석을 못합니다. 이런 부분도 좀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있고 팩트와 내러티브의 경계를 혼란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경제가 나빠지고 있다는 주장은 일부 통계로 이제 참이지만 전체 맥락을 왜곡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AI가 어떻게 해석할지도 이제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회색지대에 대해서는 팩트를 이제 과잉 단순하거나 편향된 해석으로 인식할 위험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AI가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는 이제 문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고 데이터셋 편향도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팩트 체크 데이터가 서구 중심이고 주류 편향적이라는 문제도 좀 있으니까 동양 쪽이거나 약간 소수 민족에 대해서는 약간 문제가 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있고요. 팩트 자체가 정의가 철학적으로는 미해결된 게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 부분도 향후에 좀 문제를 해결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있습니다. 네. 네, AI가 판단을 좀 대신해서는 안 되겠다. 검증은 사람의 몫으로 좀 남아져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세 번째까지 살펴봤고요. 이어서 네 번째 키워드 먼저 만나보시죠. 네, 이어서 네 번째 키워드 99대 1 무너진 꿈 보겠습니다. 지난 화요일 새벽이었습니다. 미국 상원을 통과했던 그 트럼프 대통령의 감세한 내용을 좀 보면요. AI 규제 유예에 대한 조항이 삭제가 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른바 AI 모라토리엄이라고 불렀던 조항인데 이게 부결된 것으로 보이고요. 앞으로 주 정부가 AI 인프라 예산을 받으려면 AI 규제를 10년간 유예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큰 틀에서 본다면 이런 내용일 텐데 자세하게 좀 살펴볼까요? 네, 이제 이 법안을 어쨌든 빅테크와 이제 연방 정부가 밀어붙였는데 이게 이제 무너졌어요. 뭐 사실 깜짝 놀랐는데 주정부 규제와 이제 권한이 분권화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 이제 연방 정부가 이걸 이제 어떻게 할 수가 없고 빅테크들도 사실 놀랐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빅테크 AI의 로비의 실패가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규제 환경도 변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빅테크 중심의 이제 무규제 전략이죠. 이 부분이 잘 적화된 게 동시에 어쨌든 AI 산업은 각주의 다양한 규제에 이제 대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복잡하고 어쨌든 불확실성에 직면하게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소비자와 아동과 안전에 대해서 이제 정책 전환이 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소비자들에 대한 어떤 특히 아동에 대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무방비로 노출됐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향후에는 소비자들라든가 요 공공의 안전을 우선으로 하는 정책 기조가 이제 다 바뀌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이나 아동들에 대해서 이제 뭐 이런 정책들이나 이제 패턴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이제 정책이라든가 앱을 만든다거나 이런 부분들의 뭐 성착취물이라든가 선거 딥페이크라든가 알고리즘 등도 상당수를 이제 규제를 어쨌든 도입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도입해야 되고 이런 거에 맞춰서 이제 다 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저는 긍정적이라고 봅니다. 뭐 본인들은 AI로만 얘기를 하지만 사실 AI로 포장된 어쨌든 빅테크 규제안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상당히 저는 긍정적이라고 보고요. 향후에 규제 패치라든가 연방기법에 압박이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긍정적이라고 보고요. 향후에도 많은 변화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다면 왜 빅테크들과 연방 규제들은 이런 걸 원할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첫 번째로 이런 것 같아요. 규제의 일관성이나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고 싶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 규제의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고 이제 주마다 규제가 좀 다르면 AI 알고리즘이나 데이터 서비스라든가 뭐 서비스 제공 방식을 다 따로 설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원체 넓다 보니까 얼굴인식에 대해서 AI 뉴욕주는 금지를 하고 있고 텍사스는 허용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술 스택을 범부 리스크나 배포 전략을 다 복잡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빅테크들은 한 번에 전국에 따라서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고 싶기 때문에 이렇게 해달라고 한 거였는데 이게 안 되게 된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이번에 다시 했는데 이게 안 되게 됐는데 사실 이거는 빅테크들의 너무 욕심입니다. 사실 별로 어려운 기술이 아니에요. 하면 돼요. 이 부분을 이제 그렇게 한 거고, 그다음에 로비 집중의 효율성이라는 부분도 사실 좀 있었는데 50개 주를 대상으로 모두를 하는 건 비용도 크고 리스크 다층적인데 비용이 들더라도 했었어야 됩니다. 이게 너무나 효율적이라거나 너무 이제 기업이 이윤만을 생각한 건데 이거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빅테크들의 기술을 이렇게 하다 보면 사람들의 어쨌든 존중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너무 무너지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좀 심각하게 생각했었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참 다행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연방 정부만 상대하게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전략을 했었는데 연방 규제는 빅테크의 법적 관리를 단순화하고 어쨌든 정치적 영향력을 집중하다고 했었는데 이것이 이제 무산되면서 좀 더 이제 인간적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스타트업의 어떤 진입 장벽의 강화 효과가 좀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게 빅테크들에게는 안 됐지만 스타트업들에게는 좀 더 좋은 기회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중국들의 연방 정부는 약간 이런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중국들하고 경쟁 구조에게 좀 더 유리하게 하겠다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이 부분은 좀 아쉬운 점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들하고 경쟁해서 좀 더 유리한 측면을 하기 위해서 이 부분을 하기 위한 거가 있었는데 이 부분이 향후에 좀 더 이제 그 보완책을 해서 이제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만 이제 보완책이 되면 향후에 좀 더 나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일단 테크 기업들은 주 정부가 규제가 이제 혁신을 저해하고 또 중국 측에도 뒤처질 수 있다라는 이유를 좀 들면서 규제 유예가 필요하다라고 주장을 했었고요. 99명의 상원 의원이 찬성 입장을 밝혔었고 다음 선거에 출마하지 않기로 했었던 톰 틸리스 상원 의원만 반대표를 던진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번 법안 폐기가 AI 규제 환경에 있어서는 어떤 영향을 주게 될까요? 주 정부 규제의 어떤 부활과 이제 분권화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동 보호라든가 프라이버시라든가 딥페이크 알고리즘의 투명성 이슈에 대해서 이제 주별로 맞춤형 규제 실험이 가능해졌음을 좀 의미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첫 번째로 들고요. AI 업계의 복잡성과 불확실성은 좀 더 그 반대로 좀 증가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이번 결정으로 이제 AI 기업뿐만 아니라 빅테크들도 이제 주별을 상대로 이런 부분에 대응하는 부담감이나 비용은 증가했지만 상대적으로 이런 것들은 당연히 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제품 출시라든가 서비스 운영이라든가 데이터 관리 등 실무적인 측면에서 복잡성을 좀 높이고 규제 준수 비용도 증가할 전망이지만 이런 부분들에 이제 그러니까 그동안 이제 도외시했던 부분들도 좀 더 이제 섬세하게 대응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소비자 보호와 사회적 안정 강화도 좀 더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더불어서 이제 연방 규제의 입법 압박도 가중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입법 법안자들은 이제 포괄적이고 통일화된 AI 규제에 대한 필요성이 더욱 강하게 될 주장이 될 가능성도 좀 있고요. 요걸 전체로 아우르는 AI 규제 모델도 이제 좀 더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AI 규제가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기술 발전과 함께 사회적 책임과 소비자 보호에 대한 균형에 대한 본격적인 규제가 논의가 시작됐음을 알리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주 정부 규제 부활이나 분권화에 있어서도 변화가 전망되고 있다라는 부분 살펴봤습니다. 자, 그럼 네 번째 키워드 마무리하고 다섯 번째로 넘어가 보시죠. 네, 다섯 번째 키워드는 70억 달러 예산 보류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 7월 1일 트럼프 행정부가 총 70억 달러 규모의 교육 지원금 집행을 전격적으로 보류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전국에 있는 교육청이나 학부모들도 충격에 빠질 수밖에 없었는데요. 이번 통보가 시사하는 바는 어떤 부분들이 있을까요? 네, 일단 뭐 이게 하고 나서 이제 상당히 혼란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교육 현장에서 즉각적이고 혼란과 불확실성이 좀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이런 예산으로 쓰는 거군요. 방과 후에 여름 프로그램이라든가 뭐 교사 연수라든가 특히 취약계층입니다. 학생 지원이라든가 필수 어쨌든 프로그램의 예산 지원들이 이제 쓰이는 건데 이런 것들이 운영에 어쨌든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그래서 갑작스럽게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일시 중단되든가 인력 감축이 되든가 이런 게 이어지다 보니까 지금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올스톱 되고 있고요. 특히 이제 방학이 지금 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 부분이 안 되고 있고 특히 말씀드렸다시피 취약계층의 지역 간의 격차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돈이 많은 사람들은 상관이 없어요. 근데 돈이 없는 지역의 주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재정이 열악한 부족한 곳일수록 교육 불평등의 심화가 될 수밖에 없고 이게 더욱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 정책 예측이 불가능하고 정치적 불확실성이 가중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연방과 주 정부 간의 갈등도 더욱 심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방 주 정부 간의 교육 재원이라든가 정책 주도권을 둘러싸고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데 그렇다면 트럼프 정부가 이제 왜 이렇게까지 이렇게 교육 예산에 집착을 하고 있고 예산을 보류하고 있냐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이게 이제 어쨌든 주정부 간의 어쨌든 권한을 강화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 교육 예산에 강한 연방 정부의 어쨌든 교육 개입에 축소를 함으로써 자신들의 어떤 권한을 강화하고자 하는 생각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일단 강화하고 보수 진영의 정부 축소와 함께 철학이 좀 있습니다. 보수 진영은 이런 것 같아요.
자신들은 작은 정부를 지원하는데 이렇게 예상의 연방 정부의 예산을 많이 쓰는 건 자신의 철학과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트럼프 정부는 이런 것 같아요. 트럼프는 교육 예산을 깎음으로써 진보 진영이 어쨌든 인적 기반 자체를 약화시키는 전략과 맞아떨어진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이런 것들은 자신들의 지지 기반을 강화하는 어쨌든 그런 전략과 맞아떨어진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화당은 전통적으로 작은 정부, 큰 시장을 철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과 맞아떨어지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보수 유권자들은 가정교육 지지 기반을 선호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건 맞지 않습니다. 방과후 학교 이런 걸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트럼프 지지층은 어쨌든 홈스쿨, 종교학교, 사립학교 선택을 좋아하는데 이렇다 보니까 이런 예산들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아마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게 맞지 않냐는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는 문화 전쟁에서 교육은 좋은 전쟁터입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예산 삭감은 단순한 돈 문제가 아니라 가르칠 권한을 누가 갖느냐가 중요한 권력 투쟁이기 때문에 70억의 예산 보류는 아마 이런 거에서 발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공립학교에서 다뤄지는 트럼프 진영은 좌파의 어쨌든 세뇌 교육이 어쨌든 그런 걸로 이제 간주되기 때문에 이런 전쟁터에서 어떤 예산 삭감이 이루어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단순한 돈 문제가 아니라 가르칠 권한을 갖는 게 누구에 대해서 가는 거냐는 상당히 중요한 문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예산 삭감, 경쟁 유도, 민간 교육 활성화라는 보수적 사고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정치의 어쨌든 권력 재배치는 이념 공간의 재설계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서 교육 문제는 향후에도 실질적 예산 삭감 당분간 보류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단순한 돈 문제, 예산 삭감의 문제가 아니라 가르치는 거에 대한 주도권을 누가 갖게 되는지에 대한 중요한 문제일 수 있다라고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자, 이번 보류 조치가 교육 정책을 펼치는 데 있어서도 영향을 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떤 부분들 살펴봐야 될까요? 이제 예산 집반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이제 방향성에서 이제 공공성이라든가 교육 평등에 대한 근본적인 도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부분은 어쨌든 프로그램 축소라든가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잘 나가는 쪽은 상관이 없어요. 근데 어쨌든 취약계층이라든가 저소득 학생들에게 피해가 심화될 것 같고 주 정부라든가 교육청에 대한 어쨌든 재정 운영에 대한 불안정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일부 지역에서 이미 채용된 교사라든가 운영 중인 프로그램이 중단되든가 축소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렇게 되면 이제 법적 분쟁이 계속 일어날 수밖에 없고요. 공교육의 축소라든가 사회교육비의 바우처가 확대되는 부분이 이제 없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고 시장에서 이제 교육 정책의 대안이 이제 부상될 수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장기적으로는 교육 불평등과 사회적 영향이 계속 있을 수밖에 없어서 이게 향후에 이제 법적으로 이제 문제가 될 것 같고 어쨌든 사회적 논란이 확대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교육 현장은 이제 불확실성과 이제 위기 관리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교육 예산 보류와 관련된 이슈까지 살펴봤고요. 미국의 교육 정책의 흐름을 바꿀 수 있을지 계속해서 보셔야겠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 주제도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마지막 키워드는 트랜스젠더 참가 불가입니다. 관련된 내용들 여러 차례 좀 짚어본 바가 있는데요. 7월 1일에 펜실베니아 대학교가 트랜스젠더 여성의 여성 스포츠팀 참가를 제안하는 데 동의하는 내용의 기사가 보도가 됐습니다. 관련된 내용들이 여러 차례 좀 짚어본 바가 있었는데 이번 사건이 시사하는 바는 어떤 부분들이 있을까요? 처음에 이 제임스 총장이라는 분이 있는데 유펜의 이 제임스 총장이 처음엔 이걸 허락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처음에는 이제 호기롭게 이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좋아했고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왜 문제가 되느냐? 우린 당연히 수영 선수가 참가하는 거에 대해서 자랑스럽게 여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1억 7,500만 달러에 대한 어쨌든 연방 기금이 보류가 되자 움찔하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움찔하게 됐는데 최근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자신의 발언을 다시 뒤집는 발언을 하게 됐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요. 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문제가 되고 이제 전국적인 파장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이 부분을 이제 강력하게 다시 이야기를 하고 되고 이 부분은 다시 하자 이제 맥마은 교육부 장관이 이제 환영한다라는 뜻을 하고 이제 이 중단된 그 지급 연방 자금은 다시 지급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러다 보니까 이 부분이 상당히 문제가 다시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이번 합의는 아마 트럼프 행정부에 대한 생물학적 기준에 대해서 다시 해석을 하게 될 가능성이 있고 연방 자금으로 중단된 강력한 제재가 실제로 집행된 첫 사례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문제가 될 것 같고 유펜 측은 연방교육권 심의권 조사 결과
여성 스포츠 팀에 어쨌든 남성 트랜스젠더를 참가시키려고 했다는 게 타이틀 5 제가 이제 이 부분에 위반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결론을 받고 이 부분을 이제 생물학적 성 기준에 도입을 해서 기존 기록을 정정, 공개 사과하는 전면적인 어쨌든 정책을 받아들였다라고 하는데 치욕적이라고 이제 학생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학 기관이나 정책 방향에 전면적인 압박이나 변화가 다른 대학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러다 보면 이제 향후에 여성 스포츠 보호나 논리의 제도화가 있을 것 같고 다른 쪽도 변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로는 트랜스젠더 권리의 보호라든가 정책도 후퇴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미국은 사실 이런 데에 대해서 이제 특히 대학 쪽은 되게 어쨌든 좀 약간 자유롭고 논리 정연하고 이러는데 이 부분이 이제 퇴색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향후에 연방, 주정부, 대학, 연방 간의 갈등도 있을 거고 법적 논쟁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건 좀 문제가 될 것 같은데 이것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것 같아요. 좀 전에 있었던 그 주제와 마찬가지로 그러면 이것도 왜 이렇게 트럼프 정부가 문제를 계속 삼는가라는, 그러니까 사회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왜 이렇게 문제를 삼는가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문화 전쟁만큼 핵심 전쟁을 할 수 있을 만한 게 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트럼프는 트랜스젠더 이슈를 미국의 전통적 가치와 급신 잔파의 이념에 전면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트랜스젠더는 문화 전쟁이 어쨌든 가시화함으로써 이념의 얼굴로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전통적 가치와 어쨌든 좌파의 이념으로 딱 내세우고 있는 것 같아서 이 부분을 내세우고 있는 것 같고 정치적 정만들기로 딱 가장 좋은 게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면적 적이 있어야 동원되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 내년에 어쨌든 있을 중간 선거에 가장 좋은 어쨌든 이슈 몰이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트럼프식 정치 약간 이런 것 같아요. 전략 항상 적대적인 구도가 있어야 되는데 트랜스젠더가 딱 그렇게 하기에 딱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바마는 글로벌리스트, 이민자는 노동시장의 침략자, 트랜스젠더는 정통 가치의 침해자 이렇게 딱 선정하고 딱 있는 것 같아서 트랜스젠더 이슈는 이렇게 모호하지 않은 적이라고 하면서 보수 유권자들에게 정체성, 분노, 소속감을 동시에 자극하는 타겟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렇게 이슈 몰이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트랜스젠더 이슈를 통해서 미 전통적인 이념의 전면전에 나서고 있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 트랜스젠더 여성 선수 전면 금지와 관련된 키워드 살펴보고 있고요. 그렇다면 이번 결정이 트랜스젠더 학생들의 권리와 학교 정책에 있어서는 어떤 영향을 주게 될까요? 당연히 이제 권리가 제약이 될 것 같고 유펜은 앞으로 이제 트랜스젠더는 참여를 못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 스포츠뿐만 아니라 다른 학교 생활에 상당히 제약이 좀 있을 것 같아서 학교 내 차별과 소외, 정치적 위축은 당연히 있을 것 같고요. 이번 조치로 취약 집단의 트랜스젠더뿐만 아니라 소수나 취약 집단의 어쨌든 정책적 배제가 더욱더 강화될 것 같습니다. DI라고 제가 늘 말씀드렸지만 이 부분도 상당히 위축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학교 정책에 대한 근본적 변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유펜은 상당히 하버드 다음으로 상당히 명문대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이제 어쨌든 다른 변화도 있을 것 같고 이 유펜뿐만 아니라 콜롬비아 대학도 지금 이학을 고민하고 있는데 콜롬비아 대학도 영향을 받을 것 같고요. 생물학적 성 기준으로 전하는 모든 여성팀에 대한 변화로 이제 제한을 하기로 했기 때문에 이 부분 학교가 연방 기준에 따라서 이제 체육 프로그램에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변화도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연방 자금과 정책의 그러니까 돈으로 모든 걸 다 제어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영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적 파장과 선례 효과가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기 때문에 요건 어쨌든 학생의 스포츠 참가 제한의 뿐만 아니라 정책적 변화도 있을 것 같은 생각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정책적 변화만 있을 것이냐라는 생각이 있고 학생은 가만히 있지 않을 거거든요. 그래서 사회적 논란과 함께 법적 분쟁도 가능성도 당연히 있을 거고요. 학계 내 포용성이라든가 공정성이나 권리 논란을 둘러싼 갈등도 심화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네. 스포츠의 공정성과 성 정체성 권리 사이에서 충돌이 일어나고 있다는 부분까지 살펴봤습니다. 자, 6가지 경제 키워드 만나봤고요. 오늘 본부장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제 정규장 마감 이후 시장은 어떤 흐름을 보였을까요? 애프터마켓에서 유독 눈에 띄었던 종목들, 오늘 장에 어떤 힌트를 줄 수 있을지 함께 살펴보시죠. 먼저 상승률 상위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플리토 14% 상승하면서 1위 차지했고요. 애경케미칼과 혜태 제과식품 나란히 13% 이상의 상승세 보였습니다. 그리고 HD 현대건설기계와 데브시스터즈도 10% 안팎의 상승세 보였습니다. 다음으로는 하락률 상위도 살펴보겠습니다. 한화가 13%로 좀 큰 폭으로 빠졌고요. 실리콘투도 12%, 다날과 LS도 11% 나란히 빠졌습니다. HS 효성까지도 10% 이상의 급락세 보이면서 어제장 흘러갔는데요. 애프터마켓에서 투자자들의 시선이 향했던 종목들 그 이슈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넥스트 트레이딩 지금 시작합니다. 네, 계속해서 넥스트 트레이딩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종목으로는 HD 현대건설기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전달드린 것처럼 HD 현대인프라코어와 합병 소식이 전해지게 되면서 강세를 보였고요. 애프터마켓에서도 주가가 10% 넘게 급등했습니다. 일단 자세한 배경부터 좀 살펴볼게요. 네, 이번 상승은 HD 현대건설기계가 HD 현대인프라코어를 흡수 합병하기로 하겠다는 공시 때문이었습니다. 이를 이사회를 통해서 합병 안건이 의결이 됐고요. 이 소식이 전해진 직후 투자 심리가 빠르게 반응을 했습니다. 합병은 HD 현대건설기계가 존속 법인이 되고 HD 현대인프라코어가 소멸법인이 되는 방식입니다. 인프라코어 주식 한 주당 건설기계 주식 0.16기주가 배정이 되는데요. 합병일은 내년 1월 1일, 신주 상장은 1월 26일로 예정돼 있습니다. 합병 이후에는 HD 건설기계라는 이름으로 새롭게 출범하게 되는데요. 통합 매출은 약 8조 원 규모로 커지고 2030년까지는 건설 장비뿐만 아니라 엔진과 부품 서비스 사업까지 더해서 매출 14조 원 이상을 목표로 잡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HD 현대건설기계 입장에서는 매출과 사업 포트폴리오가 동시에 확대되는 효과가 기대되기 때문에 이번 합병 발표 이후에 매수세가 빠르게 몰렸던 것으로 해석됩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매출도 그렇고 사업 포트폴리오 확대에 있어서 투자자들도 긍정적인 평가를 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시장에서 어떤 부분들을 좀 눈여겨봐야 되는지도 궁금하거든요. 어떤 부분 봐야 될까요? 네, 그동안 이 두 회사는 비슷한 사업을 따로 운영하게 되면서 중복 투자나 비용 비효율 문제가 계속해서 제기돼 왔습니다. 이번 합병을 통해서 생산 라인이나 R&D를 통합하고 또 브랜드도 일원화하면서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는 기대가 반영이 됐습니다. 특히 새로 출범하는 HD 건설기계는 현대와 디벨론 이 두 브랜드를 모두 유지를 하면서 글로벌 시장에서 브랜드 경쟁력도 강화될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주주가치 희석 우려나 조직 통합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혼선, 그리고 초기 비용 부담 같은 변수도 있다는 점은 조금 더 지켜봐야 할 부분인 것 같고요. 결국 중요한 건 이 합병이 실제로 얼마나 빠르게 시너지로 이어지느냐입니다. 내년 실적이 구체적으로 나와 봐야 주가 흐름도 본격적인 방향을 잡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합병을 한다는 것도 호재긴 하겠지만 실제로 숫자가 더 많이 찍힐 수 있는지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시각 기준으로 현대건설기계는 3.4% 정도 넥스트 트레이드에서 하락하는 흐름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다음 종목으로 한화솔루션 살펴보겠습니다. 애프터마켓에서 8% 넘게 오르면서 눈에 띄는 흐름을 좀 보여줬습니다. 오프닝에서 제가 언급드린 것처럼 감세안과 관련해서 하원에서 현재 열띤 토론이 진행 중입니다. 그리고 그 전까지 나왔던 내용들을 토대로 해서 관련주들의 움직임이 좀 나타나기 시작을 했는데요. 먼저 한화솔루션은 어떤 내용의 영향을 받은 걸까요? 네, 이번 급등은 미국 상원을 통과한 대규모 감세 법안의 영향이 컸습니다. 사실 원래 이 법안안에는 태양광과 풍력 프로젝트에 일정 비율 이상의 중국산 부품이 들어가면 추가로 세금을 부과하는 조항이 들어 있었는데요. 공화당이 막판에 이 조항을 전격 삭제를 하면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업계에서는 이 세금이 최대 70억 달러, 우리 돈으로 계산했을 때는 9조 원 넘는 부담이 될 수 있다면서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이게 빠지게 되면서 미국 시장에서도
태양광 관련주들이 일제히 상승하는 흐름을 그날 보이기도 했었는데요. 대표적으로 썰러는 10% 넘게, 솔라엣지는 7% 이상 급등을 하기도 했고요. 이런 흐름이 어제 국내 태양광 기업들에도 긍정적인 자극이 됐습니다. 특히 하나솔루션은 미국 매출 비중이 높은 기업이라서 직접적인 수혜 기대가 더 크게 작용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이틀 연속 순매수에 나서면서 애프터마켓에서도 강세가 이어졌습니다. 네, 감세안과 관련해서 공개되는 내용들에 따라서 관련주들의 반응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화솔루션은 특히나 미국 쪽에 대한 매출 비중이 높은 종목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영향을 조금 더 크게 받고 있는 것 같고요. 그렇다면 반등이 나왔으니까 이걸 이어갈 수 있는 힘이 있는지도 궁금하실 것 같아요. 어떻게 판단하고 있을까요? 네, 일단 단기적인 호재에 시장이 좀 빠르게 반응하긴 했습니다. 하지만 조금 더 길게 보더라도 정책 흐름이 바뀌는 신호탄일 수가 있겠는데요. 이번 법안은 트럼프 대통령이 주도를 했습니다. 바이든 정부처럼 친환경 산업에 직접적으로 보조금을 주는 방식은 아니지만 세금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간접적인 지원 방식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즉 규제를 풀어주는 식으로 산업을 밀어주겠다는 건데요. 업계에서는 미국 내 태양광과 풍력 프로젝트들이 다시 한번 속도를 낼 수 있겠다는 기대감도 커지고 있고요. 특히 하나솔루션처럼 미국 비중이 큰 기업들에게는 당분간 우호적인 시장 분위기가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물론 아직 법안이 최종 확정된 건 아니라서 중국산 부품에 대한 규제가 어떻게 흘러갈지 앞으로 나오는 정책 방향도 주의 깊게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미국 쪽에 대한 영향도 있겠지만 국내 쪽에서 보더라도 확실히 이재명 정부에서는 신재생에 대해서 강력한 지지를 표명한 바가 있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수혜 모멘텀을 좀 받아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긴 합니다. 자, 그럼 이번엔 시선을 방산 쪽으로 옮겨서 현대로템 살펴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오프닝에서 언급드렸던 것처럼 어제 저녁에 이제 속보가 전해졌었죠. 폴란드와 K2 전차 2차 수출 계약이 확정됐다라는 보도가 나오게 됐습니다. 빠르게 매수세가 붙었고요. 애프터마켓에서도 6%대 강세를 보였습니다. 자세한 뉴스부터 점검해 볼까요? 네, 이번 급등은 말씀해주신 대로 현대로템과 폴란드 정부 간의 K2 전차 2차 계약 체결 소식이 전해진 데 따른 반응이었습니다. 이번 계약 물량은 1차 때와 똑같이 180대입니다. 하지만 계약 규모는 2배 이상으로 커졌는데요. 단일 방산 수출 계약으로는 역대 최대 수준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1차 계약은 약 4조 5천억 원 규모였는데 2차 계약은 기술 이전과 현지 생산 그리고 유지 보수 등 추가 조건이 포함되면서 약 8조 8천억 원 규모로 추산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계약은 이재명 정부 들어서 첫 대형 방산 수출이기도 하기 때문에 정책적으로도 의미가 좀 큰 상황이고요. 현대로템 입장에서는 단순히 제품만 수출을 하는 게 아니라 현지 맞춤형 사양 개발이나 또 생산시설 구축까지 포함돼 있어서 앞으로 유럽 시장 전체를 겨냥한 교두보가 될 수 있다는 기대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중장기 수출 모멘텀 확보에 대한 기대감이 어제 시장에 곧바로 반영이 됐습니다. 네, 일단 대수를 보면 똑같이 180대기는 합니다. 네, 1차랑 규모는 똑같지만 2차에서 달라진 부분들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폴란드 향으로 만들어진 K2 PL로 나타나 있고요. 추가적으로 기술 이전이나 현지 조립 같은 조건들이 더 붙게 되면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계약이 되지 않았느냐라는 평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신용등급 상향 소식도 함께 전해지는 모습이었는데요. 주가에도 영향을 같이 줬을까요? 네, 신용등급 상향도 어제 주가 흐름에 힘을 더해준 요인 중 하나로 보이고 있습니다. 국내 3대 신용평가사가 모두 동시에 현대로템의 신용등급을 올렸습니다. 정확히는 기존 A0에서 A+로 한 단계, 그리고 단기 등급도 A2에서 A2+로 상향된 건데요. 이 배경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방산 부문, 특히 K2 전차 수출이 이어지면서 매출과 수익성이 크게 개선됐다는 점이고요. 다른 하나는 철도나 에코플랜트 같은 다른 사업 부문도 안정적으로 뒷받침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방산 부문은 작년에 전체 매출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고 철도 부문도 16조 원 넘는 수주 잔고를 확보하고 있어서 중장기 실적에 대한 신뢰도도 현재 높아진 상황입니다. 또 하나 눈에 띄는 건 부채 비율이 140%대까지 떨어졌고요. 차입금보다 현금이 더 많아서 사실상 무차입 경영에 가까운 구조라는 점입니다. 결국 시장에서는 현대로템이 앞으로도 성장성과 안정성을 동시에 갖춘 기업으로 평가받을 수 있다는 기대가 고스란히 반영이 됐습니다.
네, 현대로템은 긍정적인 이야기들이 좀 나오고 어제 이제 소식 받고 오늘 프리마켓에서는 넥스트 트레이드 기준으로 7%대 상승불이 현재 켜져 있는 상황입니다. 더불어서 TP도 17만 원에서 30만 원까지 2배 정도 가까이 상향되는 리포트들도 나오고 있으니까요. 함께 챙겨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넥스트 트레이딩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전일장 쇼 오늘장 분위기 짚어보겠습니다. 개장까지 4분 남은 시점 스타포인트 시작하겠습니다. SCTV 황민혁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일단 간밤 뉴욕 증시는 나스닥 지수와 S&P 500 지수 사상 최고가를 또다시 찍었습니다. 베트남과의 무역 협상이 있었기 때문인데요. 시장은 좀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시장도 체크를 해볼까요? 우리 시장은 어제 양시장 좀 쉬어갔습니다.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좀 나왔고요. 수구 이탈이 좀 생기면서 뚜렷한 색깔은 없었다라는 시장의 분석들이 나오고 있는데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제 시장만 보자면 지금 잘 올라갔던 종목들은 다소 좀 쉬어가는 흐름이었거든요. 차익 실현이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요즘 시장 분위기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네, 그동안 사실 좀 많이 달리긴 했어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너무 많이 올라갔다라는 인식도 좀 있었고, 하지만 이제 그동안 주가의 조정 기간이 길었기 때문에 이번에 시장의 상승은 당연하다라고 이제 여겨지는 것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과거의 흐름들을 예상을 이제 한번 돌이켜서 생각해 본다면 2020년도 당시에도 역사적인 신고가를 넘어가기 전에 박스권 안에서의 조정이 약 2, 3개월 정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새로운 고점이 나왔고 신고가를 또 경신을 했었죠. 지금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지난 코로나 때의 그 고점 자리를 넘어서기 전, 바로 직전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일시적으로 그 지점을 넘어가기 전에 차익 매물이 또 나오기도 하고요. 여기가 또 고점이지 않을까라는 고점에 대한 심리적 부담감, 이런 것들이 결국은 이제 시장의 변동성으로 또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과거의 사례들을 돌이켜서 본다면 대부분 다 시장의 고점이 넘어가기 전에 한 번씩은 또 흔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변동성 역시도 과거와 비슷한 신고점을 경신하기 전에 흔들리는 일시적인 조정 정도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차라리 그래서 이렇게 조정을 줄 때가 종목들에 대한 이제 매수에 또 기회를 활용하는 것도 저는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과거의 사례로 봤을 때 이렇게 고점까지 오는 과정에서 큰 고점이 오기 전에는 좀 쉬어가는 흐름이 있었다라고 언급해 주셨는데요. 어제 흐름이 바로 이런 숨고르기 장세였다라는 점까지 포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우려가 되는 부분이 또 있습니다. 바로 7월 8일 이 상호관세 유예 기간이 바로 끝나는 것이 바로 코앞으로 다가왔기 때문인데요. 지금 베트남과의 무역 협정도 있었던 만큼 이제 각 나라들마다 이제 무역 협상이라든지 이런 합의가 이뤄질 예정입니다. 이에 관해서도 사실은 이제 유예 연장에 대한 스탠스는 없는 것으로 보았을 때 이런 우려감은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런 전략들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어떻게 세워보면 좋을까요? 우리가 타코 트레이드라고 한때 이제 많이 얘기했던 네. 부분이 있었어요. 트럼프는 결국 물러선다는 거거든요. 협박을 또 해놓고 나중에는 이제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사실은 7월 8일 날 관세 협상을 모두 다 매듭을 지을 수는 없습니다. 사실상 일본도 지금 안 됐고 우리나라도 지금 좀 안 된 상황이고 지금 결국은 관세 협상을 했던 나라들을 본다면 영국하고 이번에 베트남이 두 번째. 나머지는 아직까지는 교착 상태에 있단 말이죠. 그래서 미국의 경우에도 만약에 관세 협상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면 미국도 역시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미국이 그냥 관세를 올리겠다라고 엄포를 해버리면 다른 나라들도 그에 대한 조치를 할 수밖에 없고,
그러면 이제 결국 미국 내 물가도 크게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관세 협상과 관련해서는 이제 거의 임박한 상황이지만 그래도 결국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도 한 번 물러서면서 9월 정도의 유예 기간을 또 주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좋습니다. 지금 아무래도 유예 연장에 대해서는 센스는 없지만 타코 트레이드라는 말이 있듯이 계속해서 좀 관망세로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요. 뉴욕 증시는 또 내일 조기 폐장이고 또 휴장이 있는 만큼 우리 증시에서도 어떤 영향이 끼치게 될지 계속해서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시장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7월 3일) 목요일 우리 시장 개장했습니다. 지금 일단 간밤에서는 이 나스닥 지수와 S&P 500 지수 사상 최고가를 또다시 경신했습니다. 그리고 7월 8일 관세 협상에 대해서 또 코앞에 둔 만큼 이 서한을 보낼 것이다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말이 있는데요. 어떤 스탠스가 계속 취해질지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시장 양시장 상승 출발하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0.8% 상승 출발하면서 시작하고 있는데요. 3,100포인트를 도달했습니다. 이 점 참고해 보시면서 오늘의 전략들 자세하게 또 세워보도록 하겠고요. 코스닥에서도 0.49% 상승하면서 785포인트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대체로 그래도 상승 출발한 만큼 어제와는 시장 분위기가 다른 것으로 포착이 되는데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입니다. 1위부터 5위 살펴보시면 오늘 반도체 투톱 흐름 좋습니다. 지금 삼성전자가 0.9% 상승하고 있고요. SK하이닉스도 0.5% 상승하면서 지금 빨간불 켜준 상태다라는 점 체크해 보시면 되겠고요. 삼성바이오로지스는 소폭 쉬어갔지만 LG에너지솔루션 어제 이어서 오늘도 2차 전지주들의 좀 기대감이 있는 상황입니다. 저가 매수세가 좀 들어온 걸까요? 2차 전지주 관련해서도 투자 포인트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현대차 관련해서도 0.4% 오늘 상승 탄력 받아가고 있습니다. 코스닥도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 1위부터 5위입니다. 알테오젠이 어제 5% 강한 상승을 보였었는데 오늘은 숨고르게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바이오주 쪽으로는 그래도 모멘텀이 좀 살아있는 상태이니까 이 점도 체크해 보시면 좋겠고요. 어제 이어서 오늘도 에코프로 그룹주들 강세 흐름 이어지고 있습니다. 역시나 2차 전지주들의 좀 저가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간밤에는 테슬라가 또 5% 가까이 상승하기도 했죠. 오늘 이에 대한 탄력이 또 붙은 건지 잠시 후에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오늘 0.18% 상승하면서 대체로 좋은 흐름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 지금 일가캔바이오라든지 휴젤 쪽으로 그래도 이 미용기기나 바이오 쪽으로는 계속해서 좀 상승 탄력 받아가고 있으니까요. 이 점도 포착해 보시면서 오늘 우리 시장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급 상황 잠깐 체크를 해보자면 지금 외국인이 코스닥과 선물 시장에서는 지금 매도에 보이고 있지만 코스피에서는 지금 매수이 보이고 있는데요. 전문가님 오늘 시장이 어제와는 좀 다른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들이 좀 들어오고 있는데 지금 시장 분위기 어떻게 파악하고 계실까요? 네, 외국인들이 오늘 매수가 들어오는 건 이제 230억 정도 매수가 지금 붙어 있거든요. 그런데 외국인들 그동안 이제 매도했던 그 규모로 봤을 때는 사실 230억 정도의 규모는 너무 작아요. 네. 그리고 이 정도의 그 수급은 사실 아침에 만약에 외국인들이 산다라고 했을 때 보통 한 1,000억 정도까지 매수가 많이 몰리거든요. 그런데 200억 정도의 매수가 들어온다는 건 좀 간보기 수급 정도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결국은 지금 시장의 이 분위기는 수급적인 부분들보다는 사실 선물하고 옵션 쪽에서의 그 파생 시장에서 힘이 더 강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선물 쪽에서는 200계약 정도 매도가 나오고 있는데 이 매도가 작다라는 건 이게 매수 쪽으로 바뀔 수도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장중에 체크해 봐야 되는 건 선물 쪽에서 매도가 확대가 되는가 아니면 선물 쪽에서 매수로 또 바뀌는가 아니면 옵션 쪽에서의 포지션이 또 어떻게 움직이는가 이런 것들을 좀 우리가 체크를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장의 경우에는 아직까지는 이제 뭐 신고가를 앞둔 시점에서 사실 그동안 이제 주가 흐름을 보면은 올라갔다 빠졌던 적들이 많거든요. 지난 이제 7월 1일 날도 주가가 올라가면서 이제 새로운 고점이 나왔지만 결국은 쭉 밀렸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는
아침에 오전장보다는 오후장이 사실은 더 중요해요. 오전장이 올라갔다가 또 눌려버리고 오후장까지 만약에 오후장에 반등이 없다면 그대로 이제 또 음봉으로 떨어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코스피 시장에서는 음봉이 지금 많이 나온 장입니다. 만약 시장의 반등을 또 예상한다면 이 음봉을 양봉으로 바꿔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항상 지금 국내 증시는 오전장보다는 오후장의 뒷심이 좀 더 필요한 장이다. 수급은 오전하고 오후하고 좀 바뀔 수가 있다. 이 부분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지금 시장에서는 오전장도 중요하지만 오후장까지 계속해서 좀 잘 바라보셔야 되니까요. 이 점 참고해 보시면서 투자 전략들 잘 세워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간밤에 베트남과의 무역 협정도 있었지만 지금 세액공제 관련해서 감세한 이야기도 굉장히 뜨겁습니다. 이 안에서도 반도체 세액공제율을 더 확대하겠다라는 소식이 들렸는데요. 이 반도체 세액공제율 확대한다는 건 사실 반도체 쪽으로는 좀 큰 호재가 될 것 같습니다. 어제는 SK하이닉스가 좀 쉬어갔는데 오늘 1.1% 좀 올라오고 있거든요. 반도체 투톱에 대한 전략도 좀 다시금 세워봐야 될 것 같은데 삼성전자가 또 잠정 실적을 또 바로 앞두고 있잖아요. 네. 지금의 반도체 전략도 어떻게 세워보면 좋을까요? 일단 하이닉스의 주가가 올라가는 건 아무래도 엔비디아 주가가 또 상승한 부분이 영향을 네. 준 거라고 생각을 해요. 반면에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세액 공제안의 그 이제 비중이 좀 더 높아졌다라는 건 네. 공제율이 높아졌다는 건 당연히 호재가 될 수밖에 없죠.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반도체 쪽에 대해서 굉장히 좀 부정적으로 얘기하기를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이 감세 법안을 보니까 25%에서 좀 35%로 또 올리는 네. 이런 이제 그 내용들이 담겨 있었다는 건 결국은 이제 삼성전자에 대한 부분들은 이제 투자 심리가 좀 살아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베트남 쪽에서의 이 호재도 분명히 좀 있을 것 같아요. 베트남 쪽에서의 호재는 사실 반도체 쪽은 아니고요. 스마트폰 쪽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삼성전자에서 이 베트남 쪽에서 현지 생산을 해서 전 세계로 출하되는 이 스마트폰의 그 규모로 본다면 전체 스마트폰의 생산 비중에서 한 약 60% 정도를 차지하거든요. 그만큼 만약 미국하고 베트남의 관세 협상을 하지 않았다면 46%의 관세를 맞을 수밖에 없었어요. 하지만 이게 20%로 줄었기 때문에 결국은 삼성전자도 스마트폰 쪽에서의 어떤 그 악재를 좀 해소시킬 수 있던 이 계기가 되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이번 삼성전자의 그 실적은 사실 기대치는 저는 낮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미 실적이 안 좋을 거라는 기대 이제 뭐 그런 전망들이 있어요. 많이 있었기 네. 때문에 눈높이 자체는 많이 낮아졌을 거예요. 하지만 이번 실적이 저점이다라는 인식은 분명히 좀 있을 것 같고요. 그 실적이 큰 쇼크가 나오지 않는다면 삼성전자는 이번을 계기로 해서 좀 반등이 좀 진행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지금 반도체 관련해서는 좀 여러 가지 호재들이 있습니다. 지금 세액 공제율을 더 높이겠다라는 호재도 있었고 말씀해 주신 대로 그 베트남 무역 협상이 지금 이루어지면서 베트남 안에서도 지금 우리나라 기업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도 같이 동반 호재가 될 수 있으니까요. 이 점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잠정 실적이 지금 전망으로서는 조금 지지부진할 것이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지만 이게 크게 악재가 되지 않는 한 지금의 상승 탄력이 더 있을 수 있으니까요. 이 점 참고해 보시면서 투자 포인트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오늘 또 가장 중요한 이슈가 있죠. 바로 상법 개정안 본회의가 열리게 됩니다. 요즘 지주사들 관련해서 기대감으로 계속해서 올라갔었는데 어제 차익 매물이 좀 쏟아졌어요. 한화가 13% 빠졌었고 뭐 LS도 지금 11% 빠지기까지 했었는데 지주사들 이렇게 흔들릴 때 조금 우려가 되기도 하거든요. 어떻게 전략 세워보면 좋을까요? 네, 지주사들의 경우에는 이제 이런 것들이 있어요. 주식 투자를 하다 보면 항상 듣는 얘기겠죠.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아라. 보통 그 전에 주가가 또 많이 움직여 버리면 당시 이제 이 일정이 거의 가까워질수록 차익 매물이 나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실적이 좋아질 거라는 그런 전망들이 많았던 기업들은 그 전에 실적 발표 전에 주가가 많이 올라가요. 네. 그리고 실적이 정말 좋게 발표돼도 그때 당시에 주가가 또 떨어지는 경우들이 네.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최근에 상법 개정안에 대한 부분들 결국은 지주사 쪽에 큰 효과가 있을 거라고 이제 다들 기대를 해왔고 그래서 지금 주가도 굉장히 좀 많이 올랐거든요. 물론 하나 같은 경우에는 그 기대감 포함해서 자회사들에 대한 기대감들도 분명히 있었단 말이죠. 주가가 좀 많이 올라갔지만 이번에 그 매도가 나온다라는 건 결국 이제 이 일정이 임박했기 때문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렇다면 여기에서 조정이 나왔을 때 매수를 해야 되는가라고 생각해 본다면 보통 이제 우리나라에서 주식을 좀 오래 하신 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국내 기업들이 주가가 올라가도 어느 순간 고점이라고 인식이 되면 그때부터 하락이 좀 깊게 나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지주사들의 경우에는
이게 지금 뉴스 재료들이 노출이 된 상황이고 일단 기대감들로 인해서 주가가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만약 여기서 좀 흔들기 시작하면 약간의 투매성 자금들이 출회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지주사들은 앞으로도 좀 전망들은 좋을 거라고 예상이 되지만 단기적으로 많이 올라간 부분 때문에 이 주가가 일시적으로 좀 급락의 분위기가 좀 연출될 수 있으니 이 변동성에 좀 유의하실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시각에서도 지금 하나라든지 LS, 뭐 HS, 효성 등 굉장히 또 잘 갔던 지주사들이 오늘도 쉬어가고는 흐름이 이어지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이렇게 더 조정이 나왔을 때 좀 저점에서 들어가는 걸 더 추천하시는지 앞으로의 좀 향방은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만약 매수를 하게 된다면 지금보다는 더 깊은 조정이 들어왔을 때 네. 매수하는 게 아무래도 좋겠죠. 그런데 지주사 쪽에 만약에 이번에 조정을 받고 나서 투자를 하게 된다면 좀 장기적으로 투자를 하시는 게 좋아요. 만약에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우리는 이제 지금 시장에서 아직 움직이지 않았던 종목들이 상당히 많아요. 어제 같은 경우에는 뭐 일부 제약주들이 또 반등이 나오기도 했었거든요. 네. 그런 것처럼 지금 시장에서는 이제 그 주가가 많이 올라온 만큼 아직 올라가지 않았던 종목들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차라리 많이 올라간 종목들이 다시 올라간다는 관점보다는 이제 올라가지 않은 종목들이 이제 새롭게 올라간다. 이런 관점에서 투자 포인트를 잡는 게 저는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주사 쪽을 그냥 계속 쳐다보기보다는 다른 종목들을 그러면 놓쳐버릴 수가 있거든요. 다른 종목들 쪽으로 눈을 돌려보는 것도 네. 저는 괜찮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짜 뭐 수익적인 측면에서는 지주사도 물론 좋겠지만 지금 아직까지 못 올라간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시선을 돌려서 다른 쪽의 모멘텀을 더 살펴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생각이 드는 것이 바로 바이오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코스피 쪽은 계속해서 잘 올라갔는데 코스닥에서는 아직까지 많이 올라가진 못했거든요. 근데 코스닥을 끌어주려면 바이오주들이 잘 가야 되잖아요. 어제도 바이오주 쪽 그래도 좀 모멘텀 받아가는 모습이었는데 키 맞추기 하려면 바이오주 쪽 지금 보면 괜찮을까요? 네. 제가 볼 때는 이제 개별적으로 제약바이오주들이 움직였던 종목들이 있거든요. 네. 근데 그런 종목들을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아직 올라가지 못했어요. 보통 지금 우리가 어느 정도 키 맞추기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네. 상대적으로 이제 좀 아직 못 올라가던 그런 이제 종목이라든지 또 시장으로 봤을 때는 거래소가 많이 올라갔지만 코스닥은 아직 못 올라갔단 말이죠. 이 부분에 있어서 코스닥도 나중에 키 맞추기로 또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본다면 지금은 이제 국내 증시에서 코스피 시장에서는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그런 종목들이 당연히 또 올라오겠지만 코스닥이 주가가 올라오기 위해서는 이 종목들을 또 시장을 끌어올릴 수 있는 시총 상위주들의 힘도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전기전자 업종이라든지 IT 부품주겠죠. 그리고 또 제약 쪽 이쪽이 코스닥 쪽에서는 여전히 시가총액이 좀 큰 업종이에요. 그래서 이 업종들이 움직이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조금 이제 시장의 코스닥이 키 맞추기 형식으로 좀 올라오게 된다면 제약바이오주들 역시도 이 상승 사이클이 이번에 시작이 될 수도 있다. 그러면 미리 투자하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제약바이주 조금 어려운 게 호재가 있어야 뭐 뉴스가 있어야 이렇게 올라가는 흐름인 거잖아요. 그럼 이런 뉴스들을 좀 계속해서 잘 팔로우를 해야 되는지 이 바이오주 안에서도 좀 전략 어떻게 세워보면 좋을까요? 사실 제가 볼 때는 뉴스들을 계속 봐야 되는 걸까요? 제약바이오주 같은 경우는 네. 기본적인 어떤 뉴스가 있어요. 네. 이게 성장성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기업들 보면 성장성이 높은 기업들이라고 항상 얘기를 하는 게 이 IT 쪽과 그다음에 이 제약바이오 쪽이에요. 앞으로의 성장 잠재력 자체가 사실 뉴스예요. 그래서 이 종목들이 올라갈 때 개별적인 뉴스가 없어도 사실 업황의 분위기가 올라가게 된다면 그냥 너도 나도 올라가는 현상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저는 제약주 같은 경우에는 개별적인 호재가 있는 종목들은 그만큼 더 많이 올라가겠죠. 하지만 대부분 분위기를 타고 올라가는 그런 습성을 좀 지니고 있습니다. 과거에 코로나 당시에도 제약바이오주 많이 올라갔잖아요. 네. 관련이 없어도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제 이 코스닥 시장의 분위기가 좀 올라가면서 이 제약바이오 쪽으로 수급이 돌기 시작하면 상대적으로 이제 많이 올라간 종목들이 있고 막 올라간 종목들이 있잖아요. 그럼 거기서 얘는 뭐 안 올라갔는데라고 생각하는 쪽으로 수급이 또 이동을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약바이오주들은 같이 움직이는 이럴 때 주가가 좀 많이 올라가기도 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지금 제약 바이오주 관련해서 수급이 좀 들어오기 시작한다면 좀 같이 동반 상승할 여력이 있기 때문에 이 점에 관련해서도 투자 포인트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코스닥 안에서도 2차 전지주들 궁금하거든요. 어제 테슬라가 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지금이 저가 매수 기회인가 해서 지금 2차 전지주들 반등이 올라왔습니다. 오늘도 잘 가는 흐름이에요. 지금 에코프로 BM이 2%, 에코프로도 동반 또 2.6% 강세 흐름 이어지고 있는데 이게 과연 맞는 선택인지도 좀 궁금합니다. 네, 2차 전지주 같은 경우에는 뭐 지금 주가가 워낙 많이 빠졌죠. 네. 그리고 또 일각에서는 이제 지금 실적이 바닥 구간이다
이런 얘기들도 많이 하고 네. 있거든요. 근데 실제로 지난해도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난해보다 지금 더 빠졌죠. 우선 이제 테슬라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주가의 급락이 한번 있었는데 그러니까요. 지금 이제 미국에서 감세 법안이 하원까지 통과가 된다면 그러면 이제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세금 감면 효과를 받을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이제 보조금 지급을 못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테슬라의 주가에 따라서 이제 2차전지 관련주들도 움직임이 나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 전기차 쪽이 이제 과연 캐즘인가라는 거예요. 실제로 전기차를 타보신 분들은 다시 또 내연기관차로 돌아가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앞으로는 무조건 될 거라는 막연한 기대감으로 투자를 한다. 이건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전기차가 잘 팔린다고 하더라도 배터리 쪽이 안 좋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배터리 시장의 점유율을 대부분 다 중국 쪽에서 가져가고 있고 최근에 나트륨 배터리 같은 경우에 중국에서 개발을 했거든요. 이 배터리 시장에서의 점유율 자체를 우리나라가 뺏어오기도 사실상 좀 어려운 그런 구조고. 그래서 저는 일단 2차전지 관련주들은 개인들만 조금 좋게 보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종목들에 대해서는 저는 저가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지금 뭐 전기차 관련해서 지금 보조금 혜택에 대한 폐지 이슈도 있고 좀 여러 가지 모멘텀이 좀 악재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2차 전지주 쪽으로는 보수적인 입장 알려주셨으니까요. 이 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스탁포인트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SSTV 황민영 멘토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캐스팅콜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에는 IS 김태성 본부장 자리해 주셨습니다. 본부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내부적으로는 상법 개정안에 대해서 긍정적인 이야기 나오고 있고 외부적으로 봤을 때는 베트남과 무역 합의 소식이 들려오게 되면서 오늘 지수도 플러스권 켜져 있고요. 코스피가 다시 3,100선 회복하면서 강보합 수준 흘러갑니다. 그리고 외국인이 코스피에는 일단은 좀 들어오고 있고요. 선물 쪽에서도 매수로 찍혀 있긴 합니다. 전반적인 분위기부터 여쭤볼게요. 어떻게 해석해 보면 좋을까요? 일단 어제 아마 많은 분들이 참 걱정과 고민을 좀 하셨을 것 같습니다. 올라올 때는 그렇게 좀 즐겼다가 하루 조정이 과하게 나오다 보니까 이것도 물리는 것 아니야? 라는 그쵸. 생각이 들 수밖에 없었던 어제였는데 오늘 정말 다행스럽게도 우선 지수는 삼성전자가 잘 버텨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직까지 수급적으로 그리 내용적인 측면으로는 그렇게까지 좋은 점수를 줄 수는 없지만 네. 삼성전자를 필두로 다시 한번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증시에 들어오게 된다면 시간이 가면 갈수록 물론 코스피 증시는 혹은 코스피 지수는 삼성전자의 수급 쏠림 현상이 나타날 수는 있겠지만 지금 코스피를 따라 올라올 코스닥 증시의 어떤 흐름을 보면 그동안 정말 소외받았던 종목군들의 회복력이 나타나고 있어요. 네. 대표적으로 어제는 제약바이오였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2차 전지주들이 정말 좋은 모습을 좀 보이기 때문에 굉장히 빠른 순환매 속의 지수는 걱정하실 필요 없는 흐름들이 이어지고 있으니 가는 종목에 더 집중하는 수급 플레이에 더 체크를 하셔야 된다라는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는 종목들에 좀 더 집중해서 수급 플레이, 유동성 체크 같이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빠르게 테마부터 좀 점검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세 가지 테마가 준비가 되어 있고요. 첫 번째 테마부터 먼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테마는 방산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어제 저녁에 이제 속보가 나왔죠. 현대로템 관련해서 폴란드랑 2차 계약이 완료가 됐습니다. 1차가 180대 그리고 2차도 똑같이 180대긴 한데 K2PL 모델 그리고 현지에 대해서 생산하고 또 기술 이전에 대해서 내용이 좀 들어가 있다 보니까 기존보다 더 업그레이드된 계약이 되지 않겠느냐라는 기대감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TP 2배 가까이 좀 조정되는 리포트들도 좀 있어서 같이 좀 점검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열어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반도체 쪽 살펴볼 거고요. 트럼프 대통령의 그 크고 아름다운 법안, 감세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여기에서 공개되는 내용들에 대해서 관련주들이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반도체 쪽에 있어서는 세액공제 이야기가 나왔고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던 것보다 더 크게 확대가 되는 내용이 나오면서 긍정적인 반응을 좀 기대를 했을 텐데 어젠 큰 반응은 없긴 했습니다. 오늘 다를 수 있을지 그리고 전략 어떻게 세우면 좋을지 점검해 보겠습니다. 마지막 열어보겠습니다. 마지막은 정부 정책으로 준비를 했어요. 사실 이건 큰 틀에서 보면 여러 가지 테마들이 좀 속해 있게 될 텐데 오늘 오전 10시에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하고 한 30일 정도 지나서 첫 기자회견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오후장에서 여기에 나오는 내용들에 따라서 움직임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서 미리 한번 좀 점검을 해보자 하는 차원에서 세 번째 테마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그럼 순서대로 먼저 방산부터 열고 출발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현대로템의 수출 계약 소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반응이 프리마켓에서부터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주가에 어느 정도 영향을 주게 될지 지금보다 더 갈 수 있을지 궁금하실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일단 오늘 현대로템의 장 종가 부근의 흐름들이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결국 이제 제가 지난 6월 27일 날도 어떤 이야기를 한번 드렸냐면 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를 비롯한 방산주들이 사실 유럽 나토 국가에서 방위비 올린다 했었을 때 네. 이게 굉장히 큰 호재였기 때문에 그때 추세가 강하게 또 살아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면 맞아요. 가격적인 부담이 있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가격 조정보다는 우선 기간 조정을 좀 염두를 해둬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드렸는데 그때 네. 당시에도 굉장히 좋은 뉴스였음에도 불구하고 일단 추가적인 상승보단 가격 조정이 나왔었거든요. 오늘 지금 현대로템 같은 경우에는 뭐 현대로템 단일 기업에게는 정말 큰 호재이죠. 네. 근데 이제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 호재일 수도 있고 이미 알고 있었던 내용이 아. 확신일 수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 보니 우선 출발 이후에 일정 부분 차익 매도 물량이 쏟아지고 있는 상황이라 방산 전체적으로는 우선 분위기를 조금 더 추이를 조금 더 지켜보시는 게 맞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지금 현대로템 폴란드 이야기는 하루 이틀 이야기가 아니죠. 그쵸. 벌써 2년에서 2년 반 정도 이어진 상황. 여기서 우리가 기대했던 건 뭐냐면 폴란드를 넘어서 새로운 유럽 국가와의 신규 수주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게 안 나온다라는 겁니다. 굉장히 많은 뉴스 타이틀에는 어떤 뉴스들이 많냐면 이번 폴란드 계약을 통해서 유럽으로 훨씬 더 쉽게 진출 가능한 맞아요. 교두보를 뭐 마련했다. 이런 뉴스를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 이 뉴스는 사실 올해 새롭게 나온 뉴스가 아니라 계속 폴란드 뉴스 나올 때마다 나온 이야기라서 이 뉴스에 저는 현혹되실 필요는 없다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대신에 뭐 루마니아발 새로운 이슈가 확인이 되었을 땐 저는 그때는 또 다른 새로운 밸류를 평가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은 기존에 어떤 보유하고 계셨던 분들의 이제 영역이라고 좀 보여지고요. 신규 매수하고자 하신 분들은 새로운 나라와의 새로운 계약 이야기들이 나와야 저는 그때 더 좋은 모습을 보일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새로운 수주가 나와야 다시 한번 밸류를 좀 평가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좀 시간을 갖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현대로템은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오늘은 정말 꽉 찬 음봉으로 지금 현재 그림이 좀 그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TP는 지금 30만 원까지 이야기가 나온 걸 제가 확인은 했는데 아직 룸은 좀 열려 있긴 합니다만 보유자의 영역으로서 말씀을 좀 주셨습니다. 그러면 앞서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새로운 수주가 들어와야 밸류를 다시 책정할 수 있잖아요. 그래야 고점 논란도 약간은 해소가 될 수 있을 거고요. 그렇다면 지금 방산주 중에서 네. 새로운 수출 모멘텀 혹은 수혜가 좀 기대되는 종목들도 혹시 좀 있을까요? 일단 저는 대형 방산보다는 소형 방산을 보시는 게 조금은 더 맞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대표적으로 이제 휴니드 혹은 퍼스테카 같은 기업들을 이야기를 드릴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왜 대형주보다 소형주를 보냐라고 이제 여쭤보시면 대형주들은 시장에서 그들의 본업을 가지고 제대로 평가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소형주, 중형주 같은 경우에는 기업의 규모만으로도 이 평가를 받을 때 참 손해를 보는 것 같아요. 네. 특히나 휴니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시가총액 대비해서 받아오는 수주 잔고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이제 휴니드의 2대 주주가 누구냐? 미국의 보잉사거든요. 그러면 보잉사의 주가도 최근 또 많이 오르고 있잖아요. 물론 이게 방위 산업이라기보단 여행 수요 회복 때문에 이제 같이 움직이고 유가와 관련돼서 아무래도 이제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지금 보잉에서의 계속된 수주 잔고의 확장은 휴니드라고 하는 기업에게도 저는 반드시 기회가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만약 방산 쪽을 보신다면 당연히 대형주가 좋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가격적인 메리트와 변동성까지 체크를 해봤을 땐 휴니드도 저는 매력도가 높은 기업 중에 하나다. 이렇게 좀 설명드릴 수는 있을 것 같고요. 이제 퍼섹 같은 경우에도 지금 우리나라에 대한 또 여러 가지 이야기 중에 정책이 굉장히 많이 쏟아졌어요. 네. 신정부가 출범한 지 이제 약 한 달 됐는데 굉장히 많은 정책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서 앞으로 정책에 대한 이야기가 추가로 나오기에는 전 좀 부담이 될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제 상법 개정안이라고 하는 요 포인트가 이번 주에 가장 크게 자리를 잡고 있는데 그 이후에 저는 정책보다는 이제는 회담에 대한 이야기가 또 주를 이룰 가능성이 높다는 생각이 들어요. 한미, 한일, 한중 그리고 나서 우리가 또 생각해야 되는 건 뭐냐면 북한과의 좀 만남 이런 것도 좀 체크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경협 이야기가 나왔을 때 방위 관련한 종목군들 중에 경협주로도 이제 엮였었던 과거의 흐름들은 퍼섹이라는 기업에서 많이 나왔었거든요. 왜 그러냐 봤더니 퍼섹이 이 지뢰 제거 기술을 좀 가지고 있어요. 북한과의 관계가 좋아지면 DMZ에서 지뢰를 제거할 수 있지 않겠는가? 사실 이젠 아주 먼 이야기이긴 하지만 주식시장은 또 이런 명분을 찾기 마련이니까 요거를 좀 체크를 해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있고 러시아, 우크라이나가 계속 치고받고 하고 있죠. 그런데 네. 여기도 언젠가는 지금 끝내야 되는 시점에 그때 뭐 우리나라 기업들이 실제 수주를 받을지 안 받을지 모르겠지만 가지고 있는 기술 자체는 가서 한번 경쟁 입찰을 해볼 수는 있지 않겠는가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히려 대형 방산은 지금 가치를 제대로 평가받고 있으니 네. 덜 받은서 소형 방산을 좀 보자라고 말씀 주셨고 휴니드랑 퍼스텍 아이디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아이디어로서 지금부터는 정책보다는 회담이나 경협 쪽, 남북 경협 쪽에 대한 시선도 좀 돌려보는 게 좋겠다라는 아이디어 같이 주셨습니다. 근데 이제 방산 쪽은 그동안 이제 6월 말에 월말이다 보니까 그리고 상반기 마무리하는 구간이다 보니까 리밸런싱도 있었을 거고 기관이나 개인들도 그동안 많이 차익이 난 쪽에서 수익이 좀 많이 난 쪽을 차익 실현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 중에 하나가 또 방산을 빼놓을 수가 없을 텐데 7월 말쯤부터 되면 이제 또 다시 실적 시즌 시작되니까 그때는 다시 또 한번 방산 쪽의 시선을 둬도 괜찮은지도 궁금하거든요. 일단 숫자에 대한 부분은 이미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방산이 우리가 모르는 새로운 서프라이즈급의 실적을 내기가 참 힘들어요. 그렇죠. 이미 추적한 지가 1년 가까이 되는 것 같고 많은 투자자분들이 더욱 이제 수주 잔고를 계속 체크를 하면서 주가가 평가를 받았기 때문에 네. 저는 오히려 실적 발표 이후에 새로운 뉴스도 좀 고려해볼 좀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앞서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이제 기대했었던 새로운 유럽 국가와의 연결고리가 발생이 되면 그때는 또 다른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그러기 전까지는 이미 기대감으로 올라온 세월이 너무 긴 상황이고 주가도 바닥 대비 물론 그들의 지금 수주 잔고와 실적 베이스로 보면 여전히 뭐 고평가라고 할 수는 없는 영역이 있지만 조정 없이 올라왔지 않습니까? 그쵸, 그리고 이제 지금 현재 구간에서 사실은 안 오른 쪽에 지금 수급 빈집 형태로 작은 수급으로도 움직일 만한 섹터들이 많이 보이면 투자자들의 심리 자체가 일단 수익 많이 난 곳에서 일부 좀 챙기고 그쵸. 이제 시작하는 쪽으로의 나도 포트 리밸런싱을 해볼까라고 생각이 들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매도할 만한 섹터의 타겟이 되는 쪽은 최근 많이 올랐었던 방산, 조선, 화장품 이런 쪽이 되지 않겠는가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히려 숫자를 우리가 다 이미 알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오히려 공개되고 나면 세론이 될 수 있다라는 말씀 주신 것 같고요. 마무리하기 전에 현대로템 다시 한번 보니까 지금은 0.74%로 다시 좀 고꾸라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종가 흐름은 어떨지 계속해서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반도체 쪽으로 시선 옮겨보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그 크고 아름다운 법안, 그 감세한 내용 중에 지금 트럼프 대통령 감세안 중에서 반도체 세액공제에 대한 내용이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35%로 높인 상황인데요.
삼성전자랑 하이닉스한테는 호재라고 이야기는 계속 나오고 있는데 어제 봤을 때는 하이닉스는 오히려 내린 상태였고요. 네. 지금 봤을 때는 삼성전자가 또 반대로 올라오고 있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정도 뉴스까지는 아닌지 뉴스 무게감을 어떻게 좀 판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뉴스 무게감은 굉장히 좋았었죠. 그런데 전일, 그러니까 오늘 마감한 미증시 말고 전날 마감한 미증시를 보면 테크 기업들이 많이 빠졌어요. 그렇죠, 그렇죠. 뭐 대표적으로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오늘은 반등이 나왔지만 어제 트럼프와 일론 머스크의 또 여러 가지 설전도 있었고 뭐 엔비디아라든지 AMD, 인텔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었던 AI 대표 HBM 관련 주들도 조정을 받다 보니 굉장히 괜찮은 뉴스였음에도 불구하고 어제 이제 반도체 IT가 좀 머뭇머뭇거렸는데 그런데 또 삼성전자는 어제 지수 대비 진짜 좋은 그쵸. 모습을 맞아요, 보였던 맞아요. 것을 생각을 해보면 반도체 IT는 저는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 좋은 뉴스가 계속 쏟아지고 있는데 우리나라 기업들이 잘만 하면 됩니다. 특히 삼성전자가 지금도 잘해주고 있지만 더 잘해주면 된다라고 생각이 드는 게 마이크론의 잠정 실적 발표를 통해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부분은 딱 명확하게 두 가지였습니다. 일단 첫 번째, 디램의 가격이 진짜로 많이 올라왔구나. 두 번째, HBM이라고 하는 제품은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더 그로스 마진, 그러니까 총 마진율이 더 높구나라는 것을 확인을 했기 때문에 다가오는 실적에서 SK 하이닉스는 저는 크게 걱정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더욱이 지금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HBM4 시장에서도 지금 앞서 그렇죠. 있다고 평가를 받고 있어서 향후의 가이던스도 미국 전체 AI와 데이터 센터 산업에 대한 위축이 이뤄지지만 않는다면 저는 충분히 SK 하이닉스는 더 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있고 삼성전자는 조금 다릅니다. 아직까지도 못했습니다. HBM3 8단이 되었든 12단이 되었든 이게 이제 가장 발목을 잡는 문제인 상황. 여기 이제 또 계속 제가 삼성전자 이야기를 하면 같은 투자자 입장으로서 속상해서 이야기 드리는 겁니다. 파운드리에 대한 부분에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아직 없는 게 네. 좀 아쉬워요. 이 부분만 정리가 된다면 사실 투자 심리가 확 살아날 수 있는 저는 단초로 작용이 될 가능성이 높다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이 좀 아쉬운. 허나 상법 개정안을 통해서 또 가장 많은 어떻게 보면 수급 유입이 될 가능성이 높은 기업으로 삼성전자를 좀 뽑고 있기 때문에 저는 반도체 IT 전반적으로는 크게 걱정 없다. 본질적으로, 그러니까 펀더멘탈적으로도 센티멘탈적으로도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는데 종목은 좀 선별적으로 잘 고르시는 게 필요하지 않겠는가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반도체 IT는 걱정할 거 없지만 종목은 잘 골라야 된다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러면 반도체 투톱을 점검을 잠깐 살짝 해볼 텐데 삼성전자 먼저 기준으로 봤을 때 지금 투자 예탁금이 3.6년 만에 70조를 돌파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21년으로 돌아가면 고객 예탁금 64조 원일 때 삼성전자 9만 전자였거든요. 그렇죠. 근데 물론 그때 거기까지 갈 수는 없겠지만 삼성전자는 어디까지 정도 볼 수 있을지 그리고 SK 하이닉스로 본다면 우리가 지금 기대하고 있는 수준이 30만 닉스니까 네. 거기까지는 가능성이 있을지 이거 한번 열어서 한번 전반적으로 볼까요? 일단 편하게 볼 수 있는 건 SK 하이닉스는 30만 닉스가 문제가 아니라 그 이상도 저는 더 갈 수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SK 하이닉스에 대해서는 시기와 그러니까 시간차적인 문제일 뿐이지 방향성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어요. 아마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걱정하실 부분은 삼성전자입니다. 이제 겨우 다시 6만 전자 위로 올라왔는데 네. 과연 6만 5천 혹은 7만 전자가 될 수 있을 것인가? 이게 이제 관건입니다. 일단 두 가지가 좀 잘 해결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상법 개정안을 통해서 이제 수급의 유입은 우선 이번 주 혹은 다음 주까지 우리가 지켜봐야 될 문제니까 네. 이걸 논외로 좀 빼고요. 뭘 이제 체크를 해야 되냐면 앞서서도 이야기 드렸지만 HBM 시장에 그것도 엔비디아를 중심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지금 엔비디아를 중심에 놓고 자꾸 옆에 있는 기업들의 맞아요. HBM을 공급한다라는 뉴스만 나오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게 안 좋다라는 건 아니지만 필요한 한 방이 필요할 때인 거죠. 그래서 엔비디아의 이 HBM에 대한 투입 시기를 여러분들이 꼭 한번 체크를 해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있고 이제 두 번째로는 뭐냐면 또 다른 앞으로의 차세대 기술에서 삼성전자가 또다시 이번에도 늦었다라는 뉘앙스를 풍기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제품이 소캠인데 네. 소캠에서도 지금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미국에서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에 힘을 굉장히 많이 실어주고 있는데 삼성전자도 마이크론 못지않게 지금 그 기술이 많이 올라왔다고 해요. 그러면 소캠 시장에서도 만약 삼성전자가 뒤처지는 모습을 보인다면 그때는 문제가 되겠지만 그렇지 않고 공격적인 어떤 증설이라든지 시설 투자라든지 이런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 전 삼성전자 또한 앞으로 주가가 올라감에 있어서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
대신 여기에 이제 과거의 구만전자가 되려면 참 시간이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올해 이제 연말까지 얼마를 보시냐 이 질문을 제가 많이 듣는데 저는 만약 실적에 대한 가이던스가 문제되지 않는다면 7만 전자까지는 올해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 대신 여기에 이제 플러스 엔비디아 관련한 HBM 매출이 정말로 HBM3 12단 혹은 HBM4 시장에서 진입을 한다면 네. 그때는 벌어들이는 수입 가지고 평가를 할 게 아니라 투심 가지고 이제 평가를 해야 될 것 같아서 그때는 더 높은 가격대까지 갈 수 있지 않겠는가. 그리고 방점을 찍어줄 수 있는 건 지금 팹리스와 파운드리를 모두 하기 때문에 네, 그렇죠. 다수의 고객사들이 지금 삼성전자의 제품을 맡기기가 불편하다는 거잖아요. 근데 파운드리가 잘 정리가 되면 가장 더 높은 가격까지 저는 갈 수 있다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마지막 단계는 그럼 파운드리를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단기적으로 본다면 HBM의 시장 진입 여부에 따라서 7만 전자 그 이상 혹은 더 볼 수도 있겠다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전영현 DS 부문장이 실리콘밸리를 갔다는데 잘 좀 해결이 되면서 HBM 시장에 대한 진입 소식도 같이 좀 들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세 번째 테마로 좀 이동을 해보겠습니다. 정부 정책 다 묶어서 좀 볼 거고요. 오전 10시에 이제 기자회견이 예정되어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좀 되고 있습니다. 가장 중점적으로 투자자분들께서 기다리고 있는 소식 중에 하나가 상법 개정안 처리에 대한 내용일 겁니다. 이제 아마 오후 2시쯤 정도로 우리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어제 이제 원래 제외될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가 나왔었던 3% 룰을 포함해서 합의가 됐습니다. 기다렸던 소식이긴 한데 본부장님 이게 진짜 이 정도면 만족할 만한 소식인지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야지 만약에 세론이 나온다 하더라도 이용할 수 있으니까 이 정도면 괜찮다 점수 주실 수 있으세요? 저는 괜찮다 생각이 들고 조정이 나오면 이제 매수를 해야 한다. 이게 이제 첫 번째 저의 전략이고 두 번째로는 이제 매수를 할 땐 우리가 1차 파동이 한번 크게 나타났다가 숨고르게 했다가 이제 2차 파동을 준비하는 과정이잖아요. 1차 파동 때는 지주사라고 하면 다 올라갑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한번 밀렸다가 다시 이제 본질적인 부분을 검토를 하고 올라갈 때는 정말 이 정책에 부합하는 부합률이 높은 기업부터 올라가기 때문에 네. 두 번째로는 종목을 잘 선택을 해야 됐고 세 번째로는 투자자분들의 현재 계좌 상황을 보시면서 고민을 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상황을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거냐면 만약 제 계좌를 열었는데 대형주가 많거나 네. 중장기 투자의 포트폴리오가 이미 포트에 꽉 차 있다면 저는 지주사는 추가적으로 어떻게 보면 유입시키는 게 부담스러울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포트 네. 안에 중장기 투자의 포트가 좀 비어 있다면 저는 지주사의 조정을 이용한 투자는 괜찮지만 그렇지 않다면 굳이라는 좀 표현을 드리고 싶어서 이 부분을 좀 체크를 해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있고 기업 기준으로 보면 전제 조건은 뭐냐면 계열사들이 돈을 잘 벌어야 됩니다. 계열사들이 돈을 왜 잘 버는 게 중요하냐? 주고 싶어도 돈이 있어야 주는 거지 않습니까? 그쵸. 아무리 정부에서 돈을 줘라, 주주에게 배당을 열심히 해줘라 해도 버는 돈이 없으면 이건 그 회사와 투자자가 모두 함께 몰락하는 그렇죠. 길이기 때문에 전제 조건은 계열사가 돈을 잘 벌어야 된다. 그러면 계열사 순위로 봤을 때 2024년과 2025년 상반기 기준으로 이건 저의 개인적인 네. 데이터화되지 않는 그냥 수치지만 생각을 네. 해보면 한화 그리고 이제 두산 그다음 SK 그리고 CJ와 같은 혹은 코오롱까지도 저는 괜찮지 않겠는가라는 의견을 조심스럽게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중장기 포트가 내 포트폴리오 안에 좀 비어 있다면 지주사는 세론이 나왔을 때도 오히려 이용해봐도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주셨고요. 지주사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오늘 플러스권 켜져 있는 종목들이 많이 있고요. 뒤에 홀딩스 붙어 있는 종목들이 오늘 오히려 잘 가는 모습입니다. 두산이 오늘 외국인 투자자 순매수 1위 종목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네, 두산 순매수 1위 종목으로 지금 있으니까요. 지주사에 대한 관심도 추가적으로 좀 가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스테이블 코인도 짧게 확인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글로벌 트렌드인 건 기정사실인 것 같긴 해요. 그런데 이제 어제 이창용 한은 총재가 약간 좀 찬물을 끼얹었죠. 워낙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 나는 좀 사실 반대한다. ECB 포럼에서 경고의 목소리를 내놨습니다. 조정을 받으면 기회일지가 가장 궁금하실 것 같거든요. 오늘도 또다시 카카오페이도 2%, 헥토파이낸셜도 2%, 또 올라오는 종목들이 이렇게 있다 보니까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될지 좀 헷갈리는 것 같아요. 어제 그 뉴스를 보면서 내심 좀 흠칫했습니다. 너무 솔직하게 이야기하신 거 아닌가라는 네. 생각에. 뭐 아니다고 생각하는 건 아니다고 이야기를 해주는 게 좋죠. 이제 저의 개인적인 생각은 뭐냐면 시기가 조금 이를 수는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글로벌 트렌드의 변화 자체가 스테이블 코인을 가꾸기 혹은 그러니까요. 각 기업이 하고자 하는 트렌드는 바뀔 수는 없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도 이제 발 맞춰가야 되는데 제가 앞서 뭐라 그랬냐면 시기에 대한 고민은 해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게 한다 그래서 단기간 안에 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죠. 법적인 규제라든지 어떤 변화가 또 필요하다고 하니 저는 그 기간 동안 버틸 만한 본업을 갖고 있는 기업들은 괜찮지만 단순히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라고 움직인 종목군들은 위험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보면 카카오페이는 조정이 나와도 저는 괜찮다 생각이 들어요. 왜냐 카카오페이 뱅크 같은 경우에는 실제 실적도 개선이 되고 있고 그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플랫폼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아시다시피 만약 스테이블 코인이 나와서 접목을 시킨다 해도 다른 산업 대비 훨씬 더 그렇죠. 수월하고 활용성이 높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카카오페이와 같은 기업들 그리고 전자결제 관련주들은 괜찮지만 네. 그 외에 단순히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라고 해서 거론이 돼서 움직였던 기업들은 지금은 다소 위험한 구간에 빠질 가능성이 높으니 오늘 만약 반등세가 나왔다면 그 반등세를 네. 이용해서 비중 축소를 하시는 게 맞지 않겠는가라는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군요. 글로벌 트렌드인 건 분명한 상황이긴 하지만 아직까지는 시간이 좀 필요한 상황이니까 지금 구간에서는 카카오페이나 전자결제 관련주들에 대해서만 좀 좁혀서 바라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다른 종목들은 오늘 반등을 준다면 비중 축소의 기회로 삼아보셔도 좋겠습니다. 자, 스테이블 코인까지 확인해봤고요. 본부장님과는 오늘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댓글 답해주는 아나운서 코너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김민 앵커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댓글도 살펴볼 거고요. 투자에 대한 고민들 같이 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댓글부터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시죠. 네, 오늘의 첫 번째 댓글입니다. 드디어 합의가 되네. 근데 이걸로 저평가 주식이 진짜 해소될까라는 댓글입니다. 이 상법 개정안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여야가 일정 부분을 두고서 쟁점을 계속 벌여오다가 어제 드디어 좀 합의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는 부분들이 좀 있었습니다. 어떤 쟁점을 좀 살펴봐야 될까요? 네, 먼저 상법 개정안은 한마디로 기업의 지배구조를 투명하게 만들자는 취지인데요. 사실 주요 쟁점들이 기업 경영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다 보니 여야 간의 입장이 그동안에 차이가 컸습니다. 우선 민주당은 이른바 3%를 감사위원을 선출할 때 대주주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조항을 강하게 주장해 왔습니다. 대주주가 감사위원까지 마음대로 뽑지 못하게 해야 감시 기능이 살아난다는 논리였는데요. 또 이사에게 충실 의무를 명문화하는 것, 그리고 사회이사 명칭을 독립이사로 바꾸는 조항, 그리고 전자주총 허용 등도 함께 포함이 됐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외국계 자본이나 소주주가 경영권을 흔들 수 있다며 3% 도입에 대해서 줄곧 신중한 입장을 보였었는데요. 감사위원을 1명에서 2명으로 늘리는 방안, 또 집중투표제 확대에 대해서도 기업 부담이 크다면서 부정적이었고요. 이런 이유에서 상법 개정안은 오랜 시간 법사위에 묶여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번 본회의는 그런 교착을 푼 첫 걸음이 된 셈이 되겠습니다. 네, 이제 3% 룰을 포함한 개정안이 이제 처리 합의 예정입니다. 그리고 오늘 오후 2시로 예정이 되어 있어서 오늘 중요한 일정들이 10시와 2시에 예정이 되어 있다는 부분 한 번 더 강조드리고요. 여야가 구체적으로 합의했던 내용부터 좀 살펴볼까요? 네, 먼저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이번 본회의에서 일부 쟁점만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7월 2일 법사위 간사 회동 결과에 따르면 이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총 4가지 대에서 본회의 처리에 합의를 했는데요. 이사의 충실 의무 명문화, 그리고 전자주총 허용, 사회이사 명칭을 독립이사로 변경하는 것, 그리고 감사위원 분리 선출에 대해서 3%룰 적용에 대해서 이 4가지가 총 현재 합의점을 만들었습니다. 이 중에서도 3%룰은 핵심 쟁점이 되겠는데요. 국민의힘은 이 조항이 기업에 부담이 될 수 있다면서 유보적이었지만 민주당은 이걸 뺀 상법 개정은 무의미하다라고 평가를 했고요. 일단 3%룰을 반영하고 이후 보완된 논의를 이어가자라는 데 함께 의견을 모았습니다. 반면 집중투표제 확대나 또 감사위원 수 확대 같은 나머지 2가지 쟁점은 이번엔 포함되지 않았는데요. 이건 향후 공청회를 통해 의견 수렴 후 따로 함께 처리하기로 했고요. 또 시장에서는 이번 합의에 대해서 그래도 나름 긍정적인 부분을 보이고 있습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도 여야가 의견을 줄이고 합의 처리한 점에 대해서 이거 자체로 시장에 좋은 시그널이 될 수 있다고 함께 말을 덧붙였는데요. 사실 상법 개정안은 이 주식시장에 미치는 파급력이 큰 만큼 정쟁보다는 합의 중심으로 가는 게 더 바람직하다는 목소리가 컸던 것도 그간의 사실이긴 합니다. 네, 이제 3% 룰이 가장 쟁점이었습니다. 최대 주주나 특수 관계인에 대한 의결권이 원래는 기존에 각각 3%씩 가지고 있었는데 이게 바뀌게 되면 합해서 3%로 제한된다라는 부분으로 다시 한번 정리를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도 이제 상법 개정안이 첫 발을 뗐다라는 부분에서는 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고요. 오늘 아침에 이제 하나증권에서 나왔던 리포트를 좀 보면 상법 개정과 관련해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는 서막을 여는 신호탄이 될 거다라는 긍정적인 이야기가 있었고요. 그렇게 되면 코스피 상승 기세를 좀 높여가게 되면서 3,710포인트 도달 가능성도 있다라는 이야기도 내놨으니까 투자하실 때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상법 개정안 마무리하고요. 이번에는 두 번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두 번째 댓글 먼저 만나보시죠. 네, 한해는 경계하는데 금융위는 추진하고 또 업학자네 라는 댓글입니다. 일단은 스테이블 코인과 관련된 내용으로 예상이 좀 되고 있습니다. 어제 이제 이창용 한은 총재가 찬물을 확 끼얹었어요. 그동안 이제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 진짜 될 거다라는 기대감이 좀 있었는데 위험하다. 나는 솔직히 반대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투자자분들께서 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 같거든요. 어떤 부분들을 좀 살펴봐야 될까요? 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현지 시간 1일 또 유럽 중앙은행이 포르투갈에서 연년내 통화정책 포럼에 참석을 했는데요. 주요 중앙은행 총재들과 함께 토론하면서 민간이 발행하는 스테이블 코인은 통화 정책의 유동성을 좀 떨어뜨린다. 그리고 자본 유출을 유발할 수 있다고 강하게 경고했습니다. 이 배경을 살펴보면 최근 미국에서 지니어스법 통과 이후 핀테크 기업들이 스테이블 코인 발행을 정부에 요청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흐름이 사실 한국에서도 영향을 미치면서 정부가 원화 스테이블 코인 허용을 검토하고 있는데 한은은 그걸 이제 중앙은행의 권한 바뀌다, 정부와 사전된 논의가 필요하다라는 입장을 내세웠습니다. 이 총재는 규제되지 않은 스테이블 코인을 허용할 경우 달러 기반 스테이블 코인 교환이 늘면서 또 환율 변동성은 물론이고 자본시장의 불안 요인이 커진다고 함께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블록체인 기술로 거래 추적이 가능하다는 주장도 있지만 실제로는 얼마나 효과적인지 확신할 수 없다고 말을 덧붙였는데요. 여기에 다른 중앙은행 수장들도 비슷한 입장을 함께 내세웠습니다. 리가르드 ECB 총재는 화폐의 사유화 가능성을 강하게 경계했고 또 베일리 영란은행 총재는 신뢰성과 명목 가치 보존 여부가 중요하다고 강조를 덧붙였습니다. 파월 연준 의장 역시 연방과 주정부 차원의 규제 프레임워크가 필요하다고 함께 언급했습니다. 네,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는 그래도 경고의 목소리를 내놨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이제 한국은행 총재의 목소리다 보니까 특히나 투자자분들께서는 우려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긴 한데요. 오늘 이제 스테이블 코인 관련해서 종목들 살펴보면 그래도 또 다시 오르는 종목들이 많이 보입니다. 그렇게 되면 또 수급상으로 봤을 때는 오히려 조정이었을 때가 기회였나라는 생각이 좀 들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스테이블 코인에서 아이디어를 조금 확장을 해서 이번에는 우리나라 통화 정책이나 경기 전망에 대한 부분도 같이 살펴보면 좋을 것 같거든요. 네, 먼저 이창용 총재는 통화정책 방향에 대해서도 메시지를 분명하게 남겼는데요. 사실 먼저 금리와 관련해서 수도권 주택 가격이 너무 빠르게 오르고 있다. 이렇게 말하면서 금리 인하 속도와 시기를 결정할 때 금융 안정 요소를 중요하게 보겠다고 밝혔습니다. 즉 물가가 낮더라도 집값이 과열되면 섣불리 금리를 내릴 수가 없다는 얘기를 한 건데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이슈가 바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부활 가능성입니다.
이 총재는 미국이 관세를 다시 도입하면 이 물가 상승보단 오히려 중국 수입품 가격 하락 등으로 디플레이션 경향이 더 클 수 있다라고 진단하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그 대신 자동차나 철강 등 주요 수출 품목엔 직간접적인 충격이 커지면서 성장률이 최대 GDP의 1%포인트까지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봤습니다. 그리고 한국은행은 지난해 10월부터 금리를 현재 낮췄지만 이후 상황을 가가면서 완화적인 기조를 유지하되 속도 조절에 관건을 두고 현재 시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는 스테이블 코인이 될 거야라는 기대감 속에 올랐습니다. 그래서 일부 종목들을 보면 실적 대비해서 주가가 한 2~3배 정도 먼저 뛰어간 경향이 좀 있거든요. 그만큼 괴리감이 좀 있다라는 판단을 내릴 수밖에 없는데요. 확실히 이제 경계의 목소리를 낸 만큼 진짜 숫자가 좀 찍힐 수 있는지 펀더가 튼튼한 종목들 위주로 옥석 가리기 꼭 하셔야겠습니다. 댓글 답해주는 아나운서 코너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오늘 우리 시장 강보합 수준에서 흘러가고 있고요. 오늘 오전 10시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첫 기자회견, 그리고 오후 2시에는 3% 룰을 포함한 상법 개정안이 처리될 예정입니다. 오후장에 중요한 이벤트 많이 있으니까요. 주가 흐름 꼭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내일 더 다양한 소식 준비해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